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엘리시움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9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69 플러스 1회 69회는 건너뛰었습니다. 69 플러스 1회 시작하겠습니다. 69는 소중하니까요. 소중하니까. 남겨둬야죠. 예. 관상 언제 개봉이? 다다음 주가 개봉일 거야 아마. 69 플러스 2회까지 하고 다시 69회로 돌아옵니다. Save the best for the last 이런 말 있죠. 영어를 못하니까 따라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승필이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복수의 탄생의 저자 이재익 PD입니다. 좀 팔렸어요? 뭐 조금씩 나오고 유흥비 정도는 됩니다. 그럼 술 좀 사. 형이란 새끼가 술 안 사 개새끼야. 형이라는 새끼란 말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머리 털라고 형이란 아버지란 새끼 이런 느낌인데요? 아니 잠깐만. 제가 지금 똥파리를 보는 줄 알았어. 지금 영화 똥파리를 보는 줄 알았어. 왜 이래요? 자기도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지는 아닌 것처럼. 저는 지금 배불러가지고 방송을 못 하겠네요. 여기 지금 이노션에서 호두파이하고 이렇게 좀 먹을 걸 많이 사오셔서 배부른 게 아니라 지난주에 너 너무 공주파적이야. 너 1박 2일 PD니? 두 가지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코를 많이 먹었고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야 정말 1년 반 동안 제가 이렇게까지 안티가 많이 생길 줄은 몰랐네요. 야 진짜 한 방에 우리가 그동안 먹은 욕을 다 먹었어. 어쨌든 보통 지금까지 욕은 저랑 이승훈이랑 반반 사이좋게 나눠 먹었거든요. 예 나눠 그러니까요. 먹었는데 지난번에 나왔던 뭐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될 것도 아니에요. 비염 한 방으로 전 알레르기성 비염이 꽃감보다 무섭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완전히 엎어버렸어요. 어쨌든 전세를. 지난 회에 청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신 수많은 분들께 특히나 그 청각이 예민한 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면서 알레르기성 비염을 이번에 꼭 한번 극복해보고자 노력을 해야겠다고. 약은 뭐 먹어요? 비염. 약은 뭐 뭐야? 질택이 알레그라. 아니야. 저기 알레그라 뭐야? 아니야? 그 뭐지? 비아그라요? 알레그라. 알레그라. 이비인후과에서 추천해주는 약. 이비인후과요? 이비인후과. 제가 정말 잘 다니는 소망 이비인후과라고 있는데 원장님이 봄 가을만 되면은 제가 항상 가면은 묻지도 않으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먹는 거야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야. 저 가면은 그냥 비염 때문에 왔구나 딱 아시고요. 처방해 주세요. 그래서 완전 무배당이네요. 항상 제가 원장님 도대체 소망 이비인후과 원장님 굉장히 약값은 19,900원.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약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약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꼭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원장님 알레르기성 비염은 치료가 없나요? 치료가 없대요. 체질 개선. 아니야 체질 개선으로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청취 1회부터 쭉 들으신 애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하면서 전화 이승훈 PD가 아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빨 부러져. 지금 체형으로 보면 이분은 UFC 선수예요. 지금. 이번 주 다룰 영화가 엘리시움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맷 데이먼 남 같지가 않더라고. 너네들도 한번 임플란트 한번 박아봐라. 그게 남일 같지가 않다. 몸에 너 임플란트도 했어? 그래 임플란트 지난번에 내가 그 늦은 얘기했어, 이유가 그때 이빨 부서진 다음에 임플란트 쪼였다고 했지. 임플란트가 풀어져가지고 쪼이러 왔다고 했잖아. 참 사람은 겉만 보고 알 수 없어. 그러니까. 김우종이 이렇게 골골거린다는 걸 누가 알아? 이 어깨로. 감기 걸린 지 몇 년 됐어요? 아픈 지 한 3년쯤 된 것 같아요. 아파본 지. 그러니까 앓은지. 저는 마지막으로 병원 간 게 6년 전인가에 그 숟가락으로 병 따다가 병 뚜껑을 찢는 바람에 제가 손 찢어져가지고 간 게 마지막이고. 어쨌든 니네들은 LA에 살아도 되겠다. 난 엘리시움으로 가서 치료 좀 받아야겠다. 3년 전에 병원 가고 안 가봤습니다. 저는 엘리시움으로 그래요. 가겠습니다. 하여튼 배는 부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욕을 하도 먹었더니 한 방에 나인틴이 비호감이 됐어. 그러니까 비염을 비염 하나 맡고 있는. 비호감을 비염 하나로 비염 하나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가는 어쨌든 거지 뭐.
하지만 오늘 정도 목소리는 굉장히 찰지고 좋아요. 원래 살짝 비음이 섞이면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어쨌든 그 메일이나 수많은 질타의 메일들 다 감사하게 받았고요. 앞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을 한번 엘리시움에 가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또 우리 저 팟캐스트 듣는 사이트 가면은 내가 살벌하게 욕 먹잖아. 주로. 반반씩 나눠 먹는다니까요. 아니 요새는 주로 나로 몰려 있어. 그쪽인가요? 주로 살벌하게 욕 먹는데 지난주에는 부담이 없더라고. 늘 들어가면서 덜덜 떨면서 들어가는데 카바 떠주니까. 어떻게 좀 계속 이어갈까요? 계속 이어가 주세요. 앞으로 코 좀 계속 먹어주시고요. 야, 오늘 저 방청객 분들이 두 분 계시네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한 대한민국 최고의 광고 대행사입니다. 이노션의 이상헌과 박성은 차장님이. 제가 아는 최고의 그 광고사에 일하는 최고의 미인이시네요. 원래 이노션 다니는 분들 다 이뻐요. 아 그래요? 저 정도는 기본이야? 어우, 기본은 아니, 저 분은 특출나신 거고 기본적으로 이쁜데 그 중에서 제가 신방과 나와서 이제 광고회사 다니는 후배도 많고 이렇잖아요. 저런 후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전 광고에서 다녀봤어요, 1년 동안. 너무 좋았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저런 분 있었으면 안 그만뒀겠죠, 제가. 아, 와보니까 없더라고요, 별로 또. 막상 우리 회사도 있다위야. 우리 회사도 없어, 진짜. 한숨이 나온다. 자, 사연 소개해 주시죠. 자, 그러고 보니까 그 우리 9월 28일에 하는 거 매진됐더라고. 저 특강이요. 할 일들이 되게 없으신가 봐. 그러니까 빨리 매죠. 되게 싸기도 했어요, 1,000원. 무료잖아. 무료인데 뭐. 아니, 근데- 뭘 싸긴 무료인데. 아니 근데 그거 봤어요? 무료인데. 무료는 무료고 그게 저 무슨 3인의 강연표를 그거 말고 3인의 이어놓은 거 있어요. 저랑 그 팀원 대표랑 뭐 이렇게. 신현성 해서 대표랑 저 이어놓은 셰프 거. 하는 분이랑 그분이랑 그 세 개를 한꺼번에 세트로 사면은 우리 거를 보너스로 준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또 제일 우리가 코믹하게- 1+1이야? 괜찮네. 우리 거는 몇 장 안 남았는데 그 3인 각자 하는 건 되게 많이 남았더라. 졸라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게 제일 적게 남은 거 아세요? 봤어요. 팀원 대표님이신데. 어이가 없더라. 신현성 대표를 꺾었어. 아니 1+1인데 자매품이 더 잘 나가네? 참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아니 근데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전파로만 우리는 계속 그 대중들 만나잖아요. 그러다 직접 이렇게 전파 아니라고 파일. 뭐야? 파일, 미친놈 뭐하니 너 지금? 왜 더러운 저래 거. 또 저거. 나 육즙 먹으려고. 나 내가 정말. 볼 때 얘는 욕 먹고 싶어서 안 달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잠깐 네가 콧바리로 지금 쫙 당기니까 지도 않아 당기고 싶은 거야. 제 새끼 샘 나가지고 얼음바리로 지금 지난주에 먹던 욕 안 먹으니까 나한테 뺏겨가지고 저 샘 나가지고 아유 저. 지금 얼음 마이크에 대고 먹는 거 봐줘. 지난주에 나 욕한 사람이 솔방울님밖에 없더라고. 솔방울님 감사합니다. 왜 솔방울이에요, 이리맥 사람은? 그게 아마 그걸 거예요. 옛날에 그 김일성 수령이 음. 솔방울로 총탄을 만드셔가지고 무슨 저 그래요? 일본군을 잡았다는. 나 그건 들어본 것 같은데. 쟤네한테 욕 안 먹으면은 안달이 나는 애야. 안달이 나는 모래로 쌀을 만들고 솔방울로 총알을 만들었다는 김일성 수령의 그 일화에서 가져온 걸 거야 아마. 마술사 기단인데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솔방울님. 나유심인데요? 거기다가 저 이승훈 폰팅 성공하다 이거까지 넣으면은 이건 기적이 그냥. 이승훈 PD 폰팅 해본 적 있어요? 있어요. 그 목소리로? 네. 와, 쩐다. 그 중학교 진짜 그 동네 살벌하다, 진짜. 중학교 때요. 중학교 변성이 때- 되기 전에. 아니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똑같이 4살 때도 이랬어요. 진짜 우울하다. 전화가 왔어. 무슨 방송국이래 설문조사를 한대. 뭐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막 이런 얘기를 한참 해. 그래갖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옆에 중학교 다니는 여자였어. 근데 옛날에는 그 여자애들 폰팅하려고 전화 많이 걸잖아. 맞아 많이 하죠. 동안 한참 왔는데 걔도 처음에 이상했던 거야. 웬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좋아한다는 노래는 막 그 이문세 노래, 변진섭 노래 얘기를 하니까 뭘까 싶어서 자기도 한참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 할아버지가 어. 손주들하고 저 눈높이 맞추려고 가요 무대 안 모시고 인기 가요 20 보시는구나. 그리고 그 친구하고 한 2달 가까이를 폰팅을 했던 기억이 나네. 만나진 않고. 뭐 누군지 알아요 서로. 에이, 지금 만났어. 그러니까 난 만만이야. 만만. 카페에서 만났어. 카페에서 어린 나이에도 저는 주식에 저 까져가지고 어린 나이에도 카페에서 만났어. 다니고 이런 거예요 지금. 제플린이 뭐야? 카페 유명한 카페 있어요 그 당시에. 부산동에 있던 카페. 저는 폰팅으로 만난 누나들한테 담배를 처음 배웠어요. 서울예고 2학년 다니던 무슨 예지인데 성이 기억이 안 나. 무슨 예지 누나한테 예지? 얘처럼 한 달 정도 같이 폰팅 하다가 누나가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한 살만 누나였어요. 그래서 계속 꼬박꼬박 존댓말 썼거든요. 누나가 제 얘기는 담배 필 줄 아니 그래가지고
못 핀다 그러니까 누나 가르쳐 줄게 해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 중3 때. 로라장 다녀봤어요. 로라장? 롤러장 안 다녀봤어요. 우리 아 동- 로라장을 몰라요? 몰라요. 오 이분 참 특이하게 크셨네. 전 여자만 좋아했어요. 쭉 어릴 때. 아니 이 아니, 사람아 로라 여자를 좋아하면 로라장을 안 로라장을 좋아할 안 수 없어.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뭐 초등학교 뭐 6학년 뭔지 때나 알지만 안 뭐 이럴 때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안 국민학교 갔었어요. 중학교 때 제가 이제 우리 동네 어. 대한 로라장이라고 큰 게 있었어요. 등촌동에. 그리고 영등포에도 로라장이 하나 있었는데 약간 분위기가 두 군데가 달라요. 이 대한 로라장은 좀 밝고 영등포는 약간 나이트 뭐 콜라텍 이런 빌 그런 빌이었는데 로라장을 가면 이렇게 누나들이 와서 같이 탈래? 이러면 누나들이랑 손잡고 타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 특이한 문화지. 아 이제 모르는구나. 몰라. 뒤로 탈 줄도 모르겠네. 모르지. 아유 이 사람. 뒤로는 요즘도 타는데요. 아, 그 뒤로 타는 거 말고 이 사람아. 요즘 뒤로만 탑니다. 아, 이 사람 참. 저도 뒤로 타고 싶네요. 그래서 누나들이랑 이렇게 손잡고 타면 이렇게 같이 타잖아요. 누나 타요. 그러면 누나랑 손을 잡고 타요. 그 희한한 문화인데 왜 그럴까? 누나들이 목소리 들으면 깜짝깜짝 놀랐죠. 제 목소리. 이제익은 그러면 품행제로 볼 때 그 약간 공감 가는 그런 거 없었겠구나. 아니, 문화는 알죠. 그 롤러장에 나오는 노래들이나 이런 거 아는데 노래가 가질 아니고 않았다는 그 거죠. 문화. 손잡고 타자. 이 문화를 이해해야 돼. 하여튼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그때. 어쨌든 동네 그게 없어서 그렇기도 했어요. 멀리 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동네 없었어요. 자, 뭐 메일 소개하시죠. 아까 무슨 한 얘기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한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시간만 모를까. 나인틴 사상 처음으로 아 저 새끼 제노군. 진짜 욕심이 끝이 없어. 계속 아니, 얼음 먹는 것 봐. 아니 이 쌍욕 먹는 거 아니야? 이 지금 미친 새끼 얼음 좀 작작 처먹어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있잖아. 좌빨 새끼 욕 먹고 싶어서 안 달라냐 막 이런 거 올라온다 이제 봐봐. 내 장담해 장담. 나 요새 술빵 진짜 올린다 이제. 나 요새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석기. 전 국민이 다 욕하잖아. 이게 뭐 부럽지? 보수 진보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 다 욕하잖아. 아, 너무 부러워. 야쟤 호두파이도 좀 하나 줘봐봐. 호두파이도 좀 먹으라 그래봐. 나도 한번 쩝쩝대고 먹다가 나는 딱 한 명한테 존나 심한 욕들을 먹은 적이 있어. 나 아직 기억나는데 지금 정확한 그 용어나 표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한 분이 하여튼 존나 쌍욕했어 저한테. 그래? 야, 미친 개새끼야 뭐 이러면서 코드와 같네. 몰라서 뭐 먹다가 그랬던 것 같아. 야 어쨌든 몇 현명주 호두와 잣파이.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제가 오늘 아침 6시에 출근했거든요. 예. 6시 출근해서 예. 지금 녹음 2시간 하고 시네타운 S 하고 오늘 이노션 이분들하고 인터뷰하고 네. 스트레이트예요. 밥을 언제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굶고 해야 됩니까? 자, 욕하지 마세요. 형. 저도 욕 먹는 거 싫어요. 오늘이 방송의 날이잖아요. 9월 3일 방송의 날. 아우. 원래 방송하는 사람들은 쉬는 날이에요. 공휴일이에요? 공휴일이 오늘. 오늘 빨간 날이야. 공휴일 그거 올려야 돼요? 휴일 사전 신청해야 돼. 아, 빨간 날이야 오늘. 신청 안 했는데. 근데 나 오늘 10시에 출근했잖아. 네. 10시 넘어서 퇴근해. 20만 원 받겠는데요? 시간 내서 20만 원 나오겠는데? 부자다! 야, 나는 부자다! 야 이승훈 일당으로 집 사겠다 쟤. 야, 좋은데? 뭐야 이게. 그렇구나. 공휴일에 10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하고. 네, 우리 그러니까 추석 때도 다 출근해야 되는 거 알죠? 호두과자 먹어 좀 이해해 주세요. 야 나는 아무도 이따가 못 6시까지 풀로 지금 풀 스트레이트야 지금. 1분에 지금 먹을 시간도 없어. 지금 먹어둬야 돼. 그래. 아, 자 메일 소개하겠습니다. 자, 잠깐 사연 읽기 전에 소개해드릴 게 2개 있어요. 그 청취자분들 중에 저희한테 그 선물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예. 지난주에 2개가 왔는데 이분들 꼭 이름 불러드려야 되겠어요. 이상해서 커피를 보낸 분이 계세요. 굉장히 고급 커피인데 송파구 문정동의 최희루 씨. 최희루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시네타운 S 앞으로 보냈는데 커피 2봉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저희 3명인데 어떡하라는 거죠? 그게 있어요.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국의 안자하고 관련된 안영하고 관련된 일은 하여튼 누구 재상이 있어요. 앉아? 자 자? 그만 자. 앉아? 그 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뭐냐면 사람인데요. 용사가 3명이 있는데 어. 용사 3명이 이제 천하가 좀 평정이 되고 나서 이 세 사람이 좀 골칫거린 거야. 그리고 이 세 사람을 처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세 사람한테 복숭아 2개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공이 있는 사람이 먼저 드시오 해요. 그리고 서로 공을 다퉈요. 뭐 내가 낫다 공을 다투다가 두 사람이 그래서 먹습니다. 먹고 보니까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못 먹은 사람이 먼저 자살을 해요. 내가 공이 없는데 이렇게 공을 내세웠구나 그러고 자살하는데 나머지 두 사람도 부끄러워서 내가 이렇게 공을 다투다니. 그래서
복숭아 2개로 3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중국의 고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분 우리의 진정한 안티. 음. 이분 우리를 우리의 죽이려고 커플을 진정한 죽이려고. 안티. 진정한 안티. 하여튼 죄송하지만 어. 저희는 그럴 정도로 염치가 없어요. 저는 3개 다 복숭아 3개 다 먹고 아니 최소한 한 명은 살아요. 수박도 먹고 싶다 갈 놈이에요 저는. 최소한 한 저는 명은 살아요. 살게 돼 있어. 그리고 아. 사실 그 사람들도 머리가 나쁜 게 복숭아 2개 보내줬으면 그걸 3등분해서 먹으면 되는데 복숭아 음. 하나당 3등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보통 3명 있으면 그중 1명은 보통 복숭아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 한 또 명은. 한 명은 없어. 어. 근데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거 난 더 웃긴 건 지금 김은종 PD는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듣고 있어요. 아니 중국 그거 얘기를. 집에 가져갔거든. 줬잖아. 집에 가져갔는데 향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걸 갈아야 되더라고. 집사람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앞으로 야, 이런 거 갖고 오자. 그거 어디서 갈아야 되니? 그 커피 이렇게 한대 머신, 가면 머신. 갖고 백화점 1층에 가면 보통 있어요. 아니 지하 거기서 1층에. 사야 갈아주지. 슬쩍 한- 얘기하면 한 3,000원 주면 돼. 네 목소리면 돼요. 알겠습니다. 갈아서 그럼 맛있게 아니 먹는 미친놈인 걸로. 척하고 그 저만한테 가서 그러세요. 혹시 신해타운 나이팅 들으세요? 아, 그것도 모른다 싶으면 이제 승훈 종이에요. 내가 종이라고. 내가 종이라고. 해보세요 한번. 아니 우리가 셋이 가서 한번 해주자. 순종이 이제 위해서. 승훈 종이에 종이에요. 한다며 우리는 사라져. 이거 완전 람보들 아니야. 지하철에 람보 안 아니야. 보다는데 아, 한 분 더 계십니다. 때밀이 장갑을 나 그거 할 말 많아. 그거 할 말 많아. 그쵸. 읽어주세요. 용산구 한남동 신화연 씨가 아 신하연 씨. 때밀이 장갑 3개를 이분은 3개를 보내셨어요. 보냈는데 이분은 아이템이 특이해서 3개를 잘 맞춰 보내시긴 했는데 때밀이 장갑을 아 보내셨어요. 이게 장난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저는 결혼하신 여자분일 거라고 애가 아마 있을 거라고 강력하게 추정하는 바인데 이래요. 제가 그거를 때밀이 장갑을 받아가지고 뭐야? 저는 사실 때는 안 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때밀이 그 이태리 타월을 쓴 지가 좀 오래됐어요. 이게 뭐야? 그래서 그냥 말하자면 그냥 옆에 책상에 놔두고, 쳐박아두고 갈래다가 아유 청취자 그래도 성의 있게 보내주신 건데 집에 들고 가야지. 그러고 집에 들고 갔어요. 와이프가 좋아해? 집사람이 이거 원익물산 이름이 정확히 왔는데 원익물산 이거 떼장갑이지 이러는 거야. 이게 돈 주고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대요. 왜? 진짜로 귀한 거래. 요새 폭발적으로 팔리는 아이템이야. 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거래. 야, 너 지금 농담이야 진담이야? 완전 진담이고 지난주 주말에 집사람이 그 제가 신도림 살잖아요. 신도림에서 열리는 그 뭐지? 뭐 벼룩 시장 뭐 이런 데 가지는 거여서 가려고 그러다가 뭐 바빠서 못 갔는데 자기가 왜 가자고 했냐면 이걸 살려고 가려고 그랬다는 거야. 왜?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래. 그래서 이걸 5,000원에 파는데 뭐 네이버 중고나라 있는 10,000원에 팔아도 못 산대. 막 그 벼룩시장에서 1,000번 전화해가지고 겨우 막 물건 띄우고 이런 물건을 없어서 못 파는 물건이라는 거야.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물건이라는 거야. 어우야. 그러면서 처음으로 네가 쓸만한 걸 가져왔다며. 갖고 와야겠다. 나 지금 안 갖고 왔는데 갖고 나도 와야겠다. 내 장난 책상에 아니야. 있어 지금. 이거 장난 아니고 너무 좋은 거라는 거야. 나는 사실은 집에 보통 이렇게 내가 뭔가 물건 들고 가잖아. 그럼 우리 저 같이 사시는 모시고 사는 분이 늘 이딴 거 넌 왜 맨날 이딴 거 들고 오냐. 나도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올 줄 알고 딱 들었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이거 원익물산 정확히 이름이 기억나. 원익물산 이러는 거야. 좋은데? 가져가야겠다. 장난 아니야. 나도 이거. 지금 가져가야겠다. 이거 너무 좋은 거래.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이미 목욕을 했으니까 내일 샤워할 때 꼭 쓸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한번 갖고 와야겠다. 너무 좋은 거래. 아, 나는 손에다 껴봐는 봤어. 껴는 봤는데 촉감이 남다르더라고. 요새 없어서 못 파는 물건이라고 이거는.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무 이거를 그 고맙네. 설거지할 때 쓰면 아유. 나름 있겠다 했는데 나도 처음에 설거지 생각을 했었거든. 응. 완전 귀한 물건이고 5,000원에는 막 불티 10,000원에도 못 사는 아주 귀한 물건. 누 신연화님? 신화연님. 신화연님? 네. 최화연? 신화연님이었던 것 같은데. 용산구 한남동. 네. 신화연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신화연님. 이런 귀한 신화연. 물건을. 돈 주고도 못 사는 거. 그리고 또 한 분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거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김영환님인데 와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보셨죠? 뭐? 음. 그림. 야 기가 막히게 그리셨어. 기가 막히게 정말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김영환님께 이게 소개가 좀 늦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사실은 뭐 무슨 뭐 프로젝트를 하나를 하는데 저희의 어떤 그런 캐리커처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김영환님을 좀 모시고자 거기다가 좀 저희가 이걸 쓰면 안 되겠냐고 연락을 사실 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그렇게 결과적으로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야 김영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거 그리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한번 썼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우리 그 어. 특강 나갈 때 어. 뒤에다 빼다로 깐다든지 이런 거. 백으로 뭐 현수막 같은 거 가베를 만든다든지 세운다든지. 김영환님 만약에 허락을 해주실 거면은 메일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셋이 부산을 내려가다가 뭐 KTX 사고 나거나 교통사고 나서 죽게 되면은 그 쓸 수 있는 묘비 보내주신 이종윤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보냈어? 난 몰라. 아 묘비 외에 돌로 만든 아, 그럼, 왼쪽에는 배트맨 있고 어. 오른쪽에는 오드리 헵번. 있고 밑에 그 시네타운 있는 기가 막히더라. 기가 막혀. 대리석으로 만든 것 같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이종윤님. 이종윤님. 네. 기가 막혀. 우리 셋이 교통사고로 함께 죽게 되면은 꼭 우리 셋의 묘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 그 묘비를 쓰기 위해서라도 셋이 같이 죽고 싶다. 갑자기 도원결이? 그러면 그 송파구 복숭아. 문정동 최희루 씨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겨우 커피 살아남았는데 지금. 아니, 나중에 한 70년 후에 죽고 싶다. 그러면 최희루님이 이번에 복숭아 2개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거를 복숭아 그렇게 오래까지 살고 싶지 죽게 않다. 되면 70년 이종윤님이 보내주신 묘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70년 뒤면은 110살이다. 야. 어우 징그러워. 자, 메일 계속 읽어드릴게요. 네. 소개시켜드릴게요. 빵 굽는 타자기님. 첫눈은 누가 밟으시려나요? 안녕하세요 피디님들. 작년부터 들었는데 이제야 첫 메일 보냅니다. 저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글이 안 풀릴 때 시네타운 19을 듣곤 하는데, 왜냐하면 세 분의 썰을 듣다 보면 안 풀리던 꼬였던 이야기가 팡 하고 가끔 풀리곤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뮤즈이십니다. 제가 쓰는 글은 안 읽어도 아시겠죠. 크크크. 한 번은 이재 야설? PD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뮤즈라니까 그거밖에는 지금 도저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한 번은 이재 PD님이 누구나 울어야 할 신에서는 울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너무 깊이 공감하다 캐릭터의 감정을 들어야겠었더니 동료 작가가 묻더군요. 야, 이 캐릭터는 사이코패스야? 그러고 보면 예전에 그 무협 소설이 약간 그 그 야설 비슷하게 흘렀던 시절이 있었어요. 국산 맞죠. 무협이라면 예, 야설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스물대로 움켜쥐는 그 시절에 나오는. 꽤 유명한 스밀도를 2개 보내주면 좋겠다. 기왕 보내주실 거 스밀도로 2개 보내주세요. 그 부탁드릴게요. 시절에 그 어떤 제가 이제 존경 뭐 하여튼 따르는 이제 무협 소설 작가 꽤 유명한 분이에요.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분인데 그분의 이제 그 작업실, 화실은 아니고 작업실인데 작업실에 방문을 했어요. 이제 놀러 갔어요. 놀러 갔더니 그분이 포르노를 틀어놓고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묘사를. 아 저런 식으로 무협 소설을 쓰는 거구나. 여자분이었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남자분이에요. 그래서 아 무협 소설의 그 묘사가 그렇게 생생했던 이유는 보고선 묘사를 하기 때문이었구나. 그걸 알게 됐죠. 사람 씨 커피 한잔 할래요? 빨대가 없는데 어떡하지? 너 안 먹은 거지 이거? 나 빨대 안 쓴 것 같은데. 새 빨대를 하고 하네요. 야, 지난주에 정서임 작가 육성 나왔다고 깍! 뭐 이런 댓글들 많이 올라오더라. 자주 좀 출연 좀 시켜야겠어. 지난주에 댓글은 김은종에 대한 욕과 정서임에 대한 어떤 여자는 찬양. 두 가지만 확실하면 남자를 끌어당깁니다. 정서임 작가는 확실한 두 가지가 있어요. 피부와 향기. 항상 좋은 향이 나고 피부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남자는 뭘로 끌어다녀요? 안 가르쳐주지. 그거 포기하라고. 그거 이제 질린다고. 야 올해까지만 쓰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 오케이. 또 자, 계속 지금 계속 하나 소개한 읽어드릴게요. 거예요 매일? 꿈꾸는 타자기님. 아니 빵 굽는 타자기님. 죄송해요. 꿈꾸는 타자기는 저 꿈타장님이라고 저 기름역에서 미아상거 요새도 저희 거 들어주시나 모르겠는데. 뭔 놈 타작이 이렇게 많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쓰지도 않는 타자기. 이제 워드 프로세서도 안 쓰는데. 그러니까요. 이승훈 PD님 너무 좋아합니다. 속 시원한 말씀들. PD님은 정말 뇌가 섹시하십니다. 쟤는 뇌가 섹시하대. 정말 저런 얘기는 죽을 때까지 듣고 싶지 않아. 내 뇌는 말하자면 그런 건가 봐. 두개골이 투명이어서 뇌가 막 보이는 거야. 아니면 두개골이 스밀도 같던가. 그런가 봐. 자, 김은정 PD님은 좀 아이들스러운 별명 같지만 목동의 위트가이. 이재승은 종이에요. 딱 어울리는데? 감사합니다. 목동의 위트가이. 악수하면 손에 위트가 묻어나올 것 같아요. 이재 PD님은 다방면의 꾸러기인 걸로.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재 PD 꾸러기. 침대 위에 꾸러기 이런 걸로. 어쨌든 위트가이, 꾸러기, 뇌가 섹시한 이승훈 PD 3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새벽에 글은 안 쓰고 메일을 쓰는 글 쓰는 년 드림 이런 식으로 남겨주셨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 3명 중에 누가 답장을 해줄까 궁금했었는데 제가 오늘 새벽 꾸러기가 5시, 있습니다. 5시 읽고 바로 답장했습니다. 자, 다음은 장규민님. 장규민님 처음 사연 보내드립니다. 39세 월급쟁이 남성, 구사학번. 이재 PD님하고 똑같네요. 똑같네요.
이분이 아주 정말 잘 듣고 있다고. 영화는 무조건 재미있어야 된다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배우는 주성치랍니다. 특히 서유기 월광보합과 설리기어는 나름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꼭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나름이 아니고 그건 명작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장규민님 나름이란 말 빼주셨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은 박영화님. 이분 박영화님이야. 오늘따라 영화가 굉장히 많네요. 김영화, 박영화. 사실은 저희가 그 김영화라는 그 지메일 계정을 김영화로 만들어서 항상 메일을 드리곤 했었는데 박영화님이 보내실 줄은 몰랐네. 사실 제 욕이에요. 제목은 김은종 PD님의 호흡법 이렇게 됐습니다. 라마즈 호흡법이 라마즈 호흡법이어서. 호흡법. 세븐 PD님 다짜고짜 인사드립니다. 저는 댄스 스포츠 라인 댄스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젊진 않지만 숙성 중인 여자 강사입니다. 그래도 애기지. 그럼 애기야, 20대는 아니란 말씀. 그래도 애기야. 자기소개는 댄스 여기까지 한번 할게요. 배우러 갑시다 한번. 바로 라인 갑시다. 댄스는 뭐야? 있어요. 뭐 또 안 가르쳐주지 달라가. 우울하거나 힘이 없거나 심심하거나 짜증나고 화날 때 어김없이 시네타운 19을 듣습니다. 기분 전환용으로 참 좋아요. 잘 때 자장가로 깰 땐 알람으로. 그럼에도 이승훈 PD님의 깨알같은 정보나 읽어보라는 책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려듣고 다려들어도 늘 처음처럼 들리네요. 신선하고 새로워요. 저는 방송을 먼저 듣고 영화를 보고 난 후 다시 방송을 듣는 스타일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기본 2번 듣고요. 사이사이 몇 번씩 더 듣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송 듣고 영화 보고 방송 듣고 달게 애청하던 중에 지난 방송을 듣다 전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초반에는 들리지 않던 묘한 소리가 이승훈 PD님의 강호동 스쿼트 얘기할 때부터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뒷부분에는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대로 읽어? 그대로 읽어봐요. 흠하 습하하 음하하 쩝 입맛 다시는 소리까지. 그냥 그 소라가에 대해서 많이 읽던 건데요. 제 귀가 잘못된 건가? 요즘 하도 박아영, 박다만, 서다만, 박은혜 씨 등과 같은 라인에 살면서 눈인사 한번 한 적 없는 10층 사람보다 친근하고 사정봉, 습자지, 건자지, 좌우지, 장지지, 저삼삼, 우삼삼이 원스텝, 투스텝 이 사람 여자란 뭐라 그랬지? 보다 나이 몇 귀에 살이라고? 익숙하고 자짜시 자중만큼 편하게 들리고 특히 이번 편에 한해다이 안해다이 한해다이 한해다이 섹스와 이파이 소음 사연까지 듣다 보니 내 귀에 헛것이 들리나? 다음 주에 아닌가? 갑시다 이분 만나러 한번. 너무 굶었나? 이런 분 한번 뵈야 돼. 묘하고 음란하고 색정스럽고 오마여 어떻게? 점점점점. 설마 이런 묘한 소리를 이승훈 PD님께서 편집할 때 넣었을 리는 없고 그렇다고 이승훈 PD님이 편집해서 안 뺐을 리도 없고 이건 뭘까?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듣다 보니 김은종 PD님의 코감기 걸려 입으로 숨 쉬는 소리였습니다. 정말. 근데 우리 훈종 PD님 숨소리가 정말 막 응응 야하십니다. 어쨌든 남자분이랑 PD님 친구랑 상대로 헤어진 지 최소한 1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과했네요. 미안합니다. 헤어진지는 모르겠고 안 한지.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 너무 오래 굶었나라고. 그러니까 영화만 생각하자. 더 이상 사계 흔들리지 말자. 그러던 중에 저희 반에 9월에 새로 등록한 회원들 수업 첫날 주로 40, 50대 주부층인데 출석부에 이름을 부릅니다. 김땡땡씨, 이땡땡씨, 정땡땡씨. 헉 이름을 체크하다가 익숙하다 익숙해. 뭐지? 박은현씨? 박은현씨라고 부르는데 혼자 크 입가에 섹스러운 미소가. 담담하게 수업을 하는데 이분이 너무 몸치시라 자꾸 이름을 부르며 챙기게 되는 겁니다. 박은현님 스텝이 3스텝입니다. 다시 해보세요 박은현님. 투투 차차차. 박은현님 잘하셨어요. 어떻게 이분 3개월 끊으셨네요. 기분 되게 센스 있다 메일이. 굉장히 음탕하다 한마디로. 저요 출석부를 보면 박 씨를 먼저 받게 되는 없던 버릇이 생겼답니다. 참고로 저도 박 씨입니다. 앞으로 온리 영화만 집중하겠습니다. 박영환님. 할 얘기 다 해놓고 이제부터 영화만. 여태까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사는 곳이 그만하겠다. 강릉이시래. 강릉에 라인 댄스 배우를 한번 갑시다. 그거 봤어요. 그 하슬라 뮤지엄 보이는 곳. 하늘이 보이는 호텔 하슬라 뮤지엄.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네요. 어쨌든 시원하게 한번 갑시다. 아니 우리가 곧 부산에 이제 가잖아요. 네. 한 달 정도 있다가 네. 지방에서도 이런 좋은 초청해 주는 자리가 있으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준비 잘 되고 있어요, 김 PD님?
예, 준비 잘 될 것 같아요. 왠지 느낌 좋아. 그 하슬라 뮤지엄에서는 우리 초청 안 하나요? 이렇게까지 저희가 빨아줬는데, 야 너무한다 진짜. 정말. 인간적으로 진짜 야 하슬라 정말 우리 왕복교통에 숙박까지 제공해야 돼. 아니 최소한 우리 1박권이라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거기 비수기 때는 남는 방 많을 텐데. 야 정말 너무한다. 하슬라 뮤지엄 사장님 만약에 듣고 계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아니 사장님은 안 듣고 계시지만 사장님의 지인분 사장님한테 제보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래. 최소한 숙박권 2장은 보내주셔야 돼요. 이제 야. 그걸 놓고 싸우는 거지. 야 누가 그걸 한번 다 죽어. 그래서 아무도 못 가. 그 나인틴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시오 이렇게 하면서 자 어쨌든 지난주에 그 안전빵 사연으로 큰 웃음 비웃음 주셨던 둥근돌님께서 사연을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가 아니면 아니라고 반박하시라고 그랬죠. 안녕하세요 새삐디님들, 안전빵 얘기를 보냈던 둥근돌입니다. 뭐야? 좀비라는 좀비리? 우리 양아치 고삐리 출근길에 제 메일이 소개되는 걸 들으며 즐겁게 들었습니다. 일단 이분 둥근돌님의 입장이야. 일단 안 자시고요.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잤네.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은 사람은 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야. 야 둥근돌님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시는구나. 괜찮아. 오직 한 분 각하를 위해. 괜찮아. 야 그럴 수 있어. 둥근돌님이 이렇게 또 표현을 은유적으로 해주셨구나. 일단 안 자시고요.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청취자들 센스 있어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또 둥근돌님께서 시인을 해주셨습니다. 아 최근에 그 여자 직원분은 아기를 낳았더군요.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뭐 아니 이렇게 좀 만신창이 만들어놓고 축하를 해주고 싶나? 아직 몰라. 여기까지만 가도 몰라. 발가락이 닮았어. 발가락이 닮았어. 자 이 여직원 그런 식으로 웃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껏 웃으셔도 돼요. 우리 이상원님 이노션에서 오신 이상원님 마음껏 웃으세요. 아 참 저분 많이 읽었어요? 김동인 소설 이런 거 많이 읽었어요 어릴 때? 어쨌든 발가락이 닮았다. 여자지가 아니라 여자 직원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여자지? 이재승은 종이에요. 가시죠 그 여자 직원 얘기로. 68, 69 이재승은 종이에요. 둥글돌님은 남자지. 가지고. 이제 봐 또 메일 보낼 때 안녕하세요 여자 지인 이렇게 온다 봐. 여자 직원. 아이고. 자, 이 아이를 출산한 여직원에 얽힌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당시 제가 근무하던 부서는 일본에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어서 일본 손님들이 자주 오시곤 하셨죠. 어느 날 저희 과장님과 일본 그 바이어 손님이 모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체되었던지라 일본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마침 과장님은 자리를 비우셨고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과장님 오시면 그 일본 분인데 한국말 잘하시는 일본 바이어 과장님 오시면 백화점 말고 묵기로 되어 있던 강남 노보텔에서 만나자라고 전해달라고. 노보텔 아시죠? 제일생명 사고를 있던 리츠칼튼 바로 옆에 네, 지금 교보성명 사고. 전해달라고 그렇게 일본 바이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 과장님이 자리에 오시고 여직원은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드렸습니다. 과장님, 일본 손님이 강남 러브호텔에서 만나자고. 좋은데? 오케이. 304호예요. 오케이. 야, 강남 노보텔을 이런 식으로 강남 러브호텔로 좋습니다. 만들어 버리셨네요. 아, 둥근돌님. 그래요. 출산 축하드리고요 그 여직원분. 네. 아기 예쁘게 키우십시오. 그러니까. 야, 이건 시인데, 야, 뭐 삐지 좀 하나 좀 줘봐봐. 멋들어진 삐지. 저도 그거 읽어봤는데 읽을만해요. 길지도 않고 씨가. 야, 삐지 하나 좀 멋있는 거 한번 막. 아니, 최 데킨스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세일즈 막 이런 거 있잖아, 멋있는 거. 한번 줘봐봐. 자, 그 사이에 제가 다른 메일을 하나 삐지가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내용이 자, 뭔데? 내용에 맞춰서 삐질 준비해야지. 시야 시. 아니 그 시의 내용이. 야, 내용이 우리한테 시가 오는 약간 시가 그 뭐겠니? 뭐겠어? 포스트 모더니즘적이고 후기 인상파 느낌이 있어요. 역시 문학 전공에서. 아유, 그럼. 달라. 그러면 이런 걸 한번. 그 자유로운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어요. 아. 삐지 준비됐어요. 어쨌든 우리 자, 신앙송 렛츠고. 자, 만약에 우리님께서 그걸 만약에 우리를 깔면 되겠네.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진작에. 야 이게 이승훈 스타일이야 연출. 야 얄팍해.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뭐 된 대로 막 하는 그런 연출. 굉장히 1차원적이고 복잡한 표 뭐 있어? 기다리세요. 금방 해드릴게요. 우리 제가 볼 때 이 만약에 우리님은 이름으로 봤을 때 음. 헤어진 어떤 인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인연을 잊지 못하고 있는 분 같아요.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떠나간 사람 헤어진 생각하고. 인연을 잊고 전연을 전연을 빨리 갈아타야 됩니다. 인연은 놔주고 이제 전연으로 바로 만약에 우리님은 여자지? 남자지. 아 남자지? 알았어. 자 우리 만약에 우리님. 야 간만에 또 이렇게 뭘 시를 이렇게 한번. 촉박하냐. 자 우리 그러면 자, 뮤직 갑니다. 방송. 노래 좋다. 좋아. 제목 보낸다 웃자고. 지은이 만약에 우리. 적는다 매일 보냈다 추석 선물. 확인해라 내일 등기. 써봐라 일단 믿고. 좋아한다 이제이. 씻는다 몸뚱아리. 일단 킨다 19. 크게 한다 사운드. 문지른다 구석구석. 아우 오래 한다 샤워. 많이 해라 비누칠. 나온다 각질. 그만해 쌀 것 같아. 찬양한다 떼수건. 어, 사랑한다 사장님. 주지 마라 남들. 보아라 추신. 하지 마라 선물 소개. 늘어난다 경쟁자. 참고해라 네이버. 야 아름다우시네요. 네. 이분은 저 도치법을 어. 유독 강조해서 어. 쓰신 본인의 어떤 그 일상과 시네타운 19의 모든 것을 굉장히 짧은 3434 시조체로 아름답게 실언절구, 마무리하신 실언절구. 실언절구로. 대꾸가 아주 대꾸가 라임도 딱 딱딱 맞고 어마어마한 분이네. 어쨌든 요 분이 내가 봤을 때는 아까 그 신연화님이 아니실까. 저도 강하게 추천해 봅니다. 어. 때밀이. 신화연님 아니? 신화연님. 그리고 그 이분은 제가 짐작컨대 30대 초반이고 씻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그럼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고 어, 맞으면 난- 맞다고 난 아까 말씀하셨어요. 씻는다 몸뚱아리. 어, 여기서 아까 뭐 있지? 싸지 말아였나? 뭐 있지 않았어요? 뭘 싸지 말아야. 뭐 있었어? 뭐였지? 구석구석. 아니 그 하나 뭐 하지 마라. 뭘 하지 싸다, 마. 뭐 이제 싼다였나? 뭐 아니, 있었나? 있었나? 뭘 이제 싸니? 안에 있었어 비슷한 거. 아니 저런 애들 꼭 문학 작품 읽고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해석을 하나 있었어, 한다. 비슷한 거. 놓지 말아였나? 뭐 하나 있어. 뭘 넣지 마. 아 진짜 비슷한 거 하나 있었어. 하여튼 뭐 어쨌든 잘 오늘 봤습니다. 그 대단원의 멋진 7원절구 시로 오늘의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엘리시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주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을 듣고 계십니다.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네 엘리시움 어제 봤어요.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줄거리 소개가 러닝타임 110분짜리의 액션 영화고요. 감독은 디스트릭트 9을 감독했던 닐 블롬캠프 감독이었습니다. 뭐 항상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줄거리 소개 앞에서 주연 배우 실명으로 줄거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역을 맡은 맷 데이먼, 그리고 델라코트 역을 맡은 조디 포스터, 그리고 크루거 역을 맡은 그러니까 맷 데이먼의 그 안타고니스트죠. 샬토 코플리, 그리고 칼레 역을 맡은 윌리엄 피치너,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뭐 이런 등등의 캐스팅이었고요. 뭐 이건 한 100년 이상 떨어진 미래입니다. 장소는 미국이고 그리고 그 위에 떠 있는 엘리시움이라는 그
거대한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인공 위성이라고 하는 게 맞을 텐데 우주정거장 우주정거장 개념인데 굉장히 크죠. 거의 위성만 네. 달만한 그 사람. 안에 뭐 온갖 집도 음. 있고 정원도 있고 뭐 수영장도 말하자면 있고 규모로 볼 느낌상은 한 10만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정도의 도시 네네.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한 100년 이상이 지나면 지구가 너무 오염되고 또 너무 인구가 많아지고 너무 이제 황폐화돼서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이제 행성이 돼버려서 극소수의 그 부유한 사람들이 지구 궤도를 이제 머무르는 뭐 말하자면 작은 별을 하나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이름이 소위 돈 좀 있던 돈 좀 사람들이 있는 엘리시움이고 거기서 이제 부유층들이 깨끗한 공기, 정제된 물 그리고 최고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특히나 받으면서, 의료시설. 특히나 의료시설 완벽한 의료시설. 받으면서 자신들만의 1%를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반면 당연히 그 낙오된 하여튼 버려진 99%의 그 보통 사람들은 이제 쓰레기 더미처럼 변해버린 지구에서 폐허 속에서 아주 피폐한 삶을 이제 사는 거죠. 그중 한 명이 이 맷 데이먼입니다. 자세한 배경 안 나왔지만 제가 짐작컨대 고아로 태어났거나 고아가 되어서 어릴 때 수녀들에게 보살핌을 받으면서 친구가 있습니다. 프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프레이예요. 프레이죠. F. 아, 거기 프레이- F하고 M 이렇게 맞아 이렇게 있잖아. 나온 거죠. FNM이죠. 프레이그라는 그 친구를 만나서 어린 시절 같이 보내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근데 수녀 한 명이 자꾸 맷 데이먼한테 그런 암시를 줘요. 넌 특별한 아이고 나중에 커서 특별한 일을 할 거야라고 암시를 줬는데 정작 본인은 특별하지 않게 큽니다. 그래서 그 고아로 크면서 결국 이제 나쁜 범죄의 길로 빠지게 되죠. 훔치고 뭐 막 사람을 때리고 전과가 많아집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뭐 자동차도 훔치고 사람 패고 막 이래가지고 전과를 수두룩하게 달고 이제 영화 시작할 때 보면 어느 그 로봇 만드는 공장에서 개과천선하고 손 씻고 손 씻고 범죄는 하지만 성질은 그대로예요. 과격한 성질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로봇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로봇을 만드는 공장에서 열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열 처리라는 게 막 정말 말 그대로 열 처리가 아니라 방사능을 그 금속에 씌워가지고 뭐 제가 방사선을 쐬는 거죠. 쐬는 거죠. 그래서 금속의 특수한 성질을 뭐 더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이제 그 락커가 있는데 거대한 락커가 있는데 그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문이 딱 닫히고 안에 방사능을 쪼여서 금속을 이제 로봇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문이 안 닫혀서 당황해하고 있으니까 작업 반장이 빨리 들어가가지고 저 문 이거 고치라고 합니다. 근데 위험한 거죠. 막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너 저기 이제 오늘부터 일 그만두고 딴 놈 시켜가지고 시킬 테니까 그만두러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일에 잘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문을 딱 고치는데 문을 그렇죠. 이제 고치는 순간 문이 닫혀버려요 안에서. 그리고 안에 갇힌 상태에서 금속과 함께 방사선을 쬐게 되는 거죠. 죽진 않아요. 구해지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방사능에 심각하게 피폭이 돼서 5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5일 동안 천천히 장기들이 말을 듣지 않게 되고 결국 5일 뒤에는 죽게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한 진통제 몇 알을 처방하는 것으로 공장에서 모든 조치를 끝내버립니다. 자, 아까 김윤정 PD가 잠깐 제가 줄거리 소개할 때 첨언을 했듯이 이 지구에서는 고칠 방법이 없어. 그러나 이 위에 떠있는 엘리시움이라는 도시라고 합시다. 네, 위에 떠있는 그 엘리시움이라는 1%만을 위한 도시로 가게 되면 거기는 집집마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말하자면 막 팔이 절단돼 있다. 근데 어떤 그 선텐 기계 비싸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선텐 기계 내지는 CT 촬영기처럼 생긴 거기 들어가 한 있으면 바퀴 돌죠. 한 바퀴 돌고 있으면 팔이 막 자라나요. 그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진 막 능력이 복합 있거든요. 골절이 돼 있는데도 한 그렇죠, 바퀴 슉 음. 돌고 나면은 뼈가 다 붙어 있어요. 거기 엘리시움에 가면 살 수 있는 거죠. 네. 간단한 문제. 엘리시움에 가기만 하면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엘리시움 주민들이 지구와 철저하게 차단되는 삶을 원한다는 거죠. 네. 그 지구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자식들의 그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난민처럼 이제 엘리시움을 가려고 하면 거기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다. 우주 공간에서 터뜨려 버려요. 무자비한 거죠.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맷 데이먼이 잘 알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죽으니까 목숨을 걸고 가려고 하죠. 자, 그때 누굴 만나게 되냐면 흔히 표현하면 깽단 내지는 이제 뭐 정확하게 정체가 밝혀지진 않는데 어떤 그 암흑 어둠의 조직의 보스처럼 일하고 있는 디에고 루나를 이제 접선하게 됩니다. 자기가 소시적에 이 친구랑 좀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바로 뭐냐면
엘리시움으로 가는 그 셔틀, 우주 셔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가끔씩 가는. 불법이죠 물론. 디에고 루나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아요? 스파이더 갖고 있는 거잖아. 얘는 그냥 친구잖아. 아, 얘는 친구구나. 스파이더. 그래. 스파이더 갖고 있는 거죠. 똑바로 좀 해라. 디에고 루나를 통해서 이제 접선을 하게 되는데 같이 가죠. 디에고 루나하고. 그 친구가 근데 중요한 거는 안 해주려고 그래. 왜냐하면 이 새끼는 돈밖에 모르는 놈이거든. 근데 걔 이름이 뭐니? 누구? 아, 와그너 모라네요. 스파이더. 와그나모라. 와그나모라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모르니까 스파이더로 한게 얘만 우리 저 디에고로 할게요. 그러니까 얘만. 우리가 이름 알만한 사람은 이름으로 오케이. 하고 모를 만한 사람은 배역을 하자고. 야구 좋다. 야 여기서 지명도가 확 갈리네. 확 갈리네. 오케이. 그러고 보면 딱 3명 있나요? 맷 데이먼, 조디 포스터, 윌리엄 피츠너 정도만 이름으로 사실 가고. 윌리엄 피츠너는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아닌데도 얘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프리즌 브레이크에 비트를 쳤던 프리즌 브레이크에 아우 나오고 거기서 너무 인상이 그다음에 강력하게 또 저 남았어. 다크나이트에 보면 초반에 어이없이 은행에서 니들이 여기 어떤 은행인 줄 알아 이러면서 그 샷건을 쏘는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신스틸러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네네. 정말 인상 강렬하죠. 자, 어쨌든 그 스파이더가 이제 허락을 해주면 어떻게 방법이 생기는데 허락을 안 해줘요. 왜냐? 얘는 항상 돈 되는 일만 하니까. 근데 계속 맷 데이먼이 지랄지랄 하는데 스파이더 머릿속에 계략이 떠오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암흑조직에 있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그런 청탁 내지는 이 암살 이런 걸 청탁을 받는데 그 아까 말한 그 지금 그만 우리가 윌리엄 피치너를 죽여달라는 누군가의 부탁이 있었던 거예요. 거액을 받고. 그래서 맷 데이먼을 구해준 척하면서 윌리엄 피치너를 죽이는 일을 맷 데이먼한테 청부살인을 시키는 거죠. 이 사람을 죽여주고 이 사람 윌리엄 피치너 대신 단순히 죽이는 게 아니라 윌리엄 피치너 머리에 있는 돈에 관련된 은행, 뭐 계좌번호, 그다음 비밀번호 이런 거를 머릿속에 네 머릿속에 심어라. 미래는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USB처럼 인간 USB처럼 가능한 거죠. 해주면 너를 이제 셔틀을 태워주겠다라고 꼬시는 거예요. 맷 데이먼 why not? 어차피 죽을 거니까 갑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윌리엄 피치너라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시움을 설계한 설계자인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엘리시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대통령이 있는데 조디 포스터가 거의 국방장관 역으로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조디 포스터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마음먹고 있는 거예요. 네. 대통령을 쫓아내고 자기가 조디 이 포스는 엘리시움을 먹으면 전형적인 강경주의자. 아주 매파죠. 콘돌리자 라이스죠. 콘돌리자 라이스. 엘리시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격추시키고 지구에 있는 뭐 다 공격해도 살상을 아무리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아니, 사람. 그러니까 라이스가 모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저도 그 생각 내내 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저 백인으로 배치를 했다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왜냐면 흑인이면 너무 똑같으니까 라이스 장관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라이스 장관의 그 파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미국 내에서 그렇죠. 정치에서는 네오콘에서 거의 뭐 네오콘의 3위 사회 탑이죠, 정도 예. 되더라고요. 전체 미국 정치에서는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여자인 거예요.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아우 하루도 같이 못 살아. 이빨로 칵 찍히면 그냥 죽을 것 같아. 칵 물어버리면 그냥 죽어버릴 것 같은. 하여튼 피아노를 그런 굉장히 잘 쳐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사귀었어요? 사귀었네. 야, 내가 봤을 흑인에게 때, 간 남자와 내가 봤을 때 여자에게 간 여자친구는 더 라이스랑 카페 가서 라이스가 피아노 치는 거 제가 들었어. 내가 봤을 때는. 카페 갔어, 쟤. 자, 어쨌든 그 조디 포스터도 윌리엄 피치너를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시움을 재부팅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의 뜻에 맞게 이걸 재부팅해가지고 그 계획을 또 윌리엄 피치너의 머릿속에 심어 넣어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맷 데이먼이 가가지고 윌리엄 피치너 머리에 있는 걸 빼오는 거예요. 그리고 윌리엄 피치너가 싸우다가 죽어요. 이제 어떤 상황이 돼버리냐면 조디 포스트가 원하는 그 설계도와 이 새로 만들어낸 그 도시 이 그림이 맷 데이먼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스파이더 입장에서도 자기 최대 고객의 이 돈줄과 그 돈을 빼낼 수 있는 정보가 맷 데이먼 머릿속에 근데 생각하는 그거는 거예요. 정확히는 좀 약간 잘못되신 것 같은데 그 정보를 넣는 게 아니고 포맷할 수 있는 걸 넣는 거고 포맷하고 나서 새로운 정보만 넣으면 되는 대통령 이름만 바꾸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아, 그거 복잡해요. 어려워요. 하여튼.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 설명 잘못됐다고 또 욕먹는다. 그래. 너 욕먹는 거 싫어하잖아. 나는 괜찮아. 그래요. 난 잘못 얘기해도 돼. 오케이. 왜냐면 포맷을 욕먹는 걸 좋아하니까. 욕 배틀을 하게 됐지. 저는 욕 이거 싫어해요. 정말. 그러니까 포맷을 하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포맷할 수 있는 시스템, 포맷할 수 있는 정보. 아씨 어렵다. 하여튼 포맷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넣은 거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조디 포스터도 맷 데이먼을 원하고 이 스파이더도 맷 데이먼을 원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맷 데이먼이 지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크루거라는 무시무시한 놈이 나타납니다. 이 놈은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용병 비슷한 놈인데 원래는 엘리시움에서 일하던 특수 뭐 요원 비슷한 느낌이에요. 정확하게 부대 이름이 안 나와서 제가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블랙워터 같은 용병 부대를 좀 그렇죠. 풍자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큰 사고를 쳐서 그 얘기도 나오진 않는데 영화에 사고를 쳐서 쫓겨났는데 조디 포스터가 구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용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놈인 거예요. 전형적인 그 더러운 일을 해결하는 우리나라에서 해결사죠. 용역이라고 하는 용역이라고 하는 그런 놈인데 무시무시합니다. 막 성질나 막 바베큐 고기 굽다가 바베큐 통 막 차버리고 막 이런 놈이에요. 왜 아까운 야. 고기를 그 고기 되게 아깝더라. 너무 맛있어 보여. 저 배고플 때 그 영화 하지만 봤는데. 야, 그 맥주에다가 왜 침 뱉고 왜 버리니? 아우 방병에 정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이 놈이 이제 조디 다 포스터의 똑같은 생각해. 똑같은 생각해. 어. 조디 포스터의 이제 명을 받고 맷 데이먼을 잡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 중간 과정은 다 격투신이에요. 싸워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맷 데이먼이 올라갑니다. 엘리시움으로 올라가는데 그 과정이 크루한테 잡혀서 올라가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이제 맷 데이먼이 위협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크루가랑 같이 올라가요. 엘리시움에. 네. 그래서 이제 엘리시움 내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음. 근데 그 전투가 벌어지는데 아까 맷 데이먼의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고 하는 프레이가 또 딸이 있는데 그 딸도 불치병이 있는 거예요. 루키미아. 고쳐야 돼. 루키미아도.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프레이도 자기 딸과 함께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치열한 전투 끝에 맷 데이먼이 이제 그 크루거를 처단합니다. 처단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스파이더도 다른 셔틀로 또 따라오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 맷 데이먼의 머릿속에 있는 이 아까 이승훈 PD가 설명해 준 대로 따르면 포맷을 할 수 있는 네. 뭐 정보 네. 그걸로 이제 코드를 까는 순간 이제 그거를 담고 있는 이 몸인 맷 데이먼의 육체는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맷 데이먼이 이 엘리시움을 정의로운 그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맷 데이먼은 러닝타임 내내 자기가 살겠다고 여기까지 그렇죠.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결단을 내려서 숭고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지구인들을 지구인들을 구해치는 고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재부팅을 하는 거죠. 뭐 당연히 결과는 뻔합니다. 그래서 맷 데이먼이 결단을 내리죠. 나는 그냥 죽고 지구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엘리시움에서 조금이라도 더 평등하게 혜택을 나누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할 줄 알았더니 영화가 이대로 끝이 날 것인가 끝났는데도 물어봐 막.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 PD님? 예, 저는 일단은 영화를 보는 내내 뭔가 떠오르는 영화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봤던 설국열차도 떠오르고요. 네네. 그리고 그 우리가 몇 달 전에 다뤘던 오블리비언도 떠오르고요. 또 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인타임 있죠. 네. 이 영화 속에서는 그 인타임이라는 영화 속에서는 시간이 어떤 생명의 어떤 가치로 아만다 이렇게 사이프리드가 나왔던 서로 이렇게 저스틴 팀버레이크. 주고받을 수 있는 저스틴 가치로 팀버레이크.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엘리시움에 엄청난 그 의료 기계가 있다면은 거기서는 이제 시간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만장자들은 살 수 있는 시간이 막 무한하죠. 수만 년, 수천 년 막 이런 수억 년 수억 년 이런 상황인. 금고의 시간이 막 저장돼 있고 그 영화도 사실 좀 아쉽지 않았어요. 진짜. 명작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설정은 너무 좋아. 설정도 좋고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 이거 훨씬 더 재밌을 수 있었는데 2% 부족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은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그 작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프로페서 아내다 그런 느낌이 강해요. 훨씬 더 재밌는 영화일 수 있었는데 안에다가 좀 깊숙이 좀 싸다 아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좀 안타까운 느낌, 그 느낌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누구죠? 저기 스피드의 주인공. 안 먹을게. 키아누 리브스. 키아누 리브스가 너는 스피드 얘기 좀 그만해. 앞으로 스피드 얘기 10회 동안 금지. 왜 스피드 얘기를 해? 마지막으로 얀드봉? 저 옛날에 화장품도 비누도 두봉 먹었어. 야, 너 오늘도 입은 스봉 이쁘다. 스봉? 이건 40대 이상만. 스봉이 아주. 전 탤런트도 최주봉 아저씨가 에이, 기주봉도 있는데. 기주봉 씨가 화내. 기주봉 영화 배우. 기주봉 씨가 영화는 화내. 기주봉, 탤런트는 최주봉. 어쨌든 영화 제목이 코드명 J라고 돼 있는데 원래 원제는 그게 아니에요. 뭐 무슨 자니 니마닉이죠. 어이구야 깜짝이야. 앞에 P는 묵음입니다. PN 이렇게 되는데 자니 니마닉이라고. 어쨌든 그 영화도 떠오르고 온갖 영화가 다 떠올라요. 근데 이제 오늘 이재 PD가 설명을 하면서도 계속 느꼈던 점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할리우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때려 넣었어요. 자, 주인공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태어나요.
근데 항상 누군가 얘기해줘요. 너는 특별한 아이라고. 너는 영웅이 될 거야. 근데 주인공이 항상 시한부 인생 어떤 그 막장에 다다르게 돼요. 음. 죽을 수밖에 없는 뭐 사흘밖에 안 남았다, 닷새밖에 안 남았다. 근데 또 때마침 운명의 여인이 나타나는데 운명의 여인이 딸이 또 아파요. 이걸 또 고쳐줘야 돼. 근데 또 여기 옆에는 또 악당 친구가 있네. 근데 악당 친구가 처음에는 돈만 알고 어둠의 세계에서 뒷거래만 하다가 또 나중에는 또 개과천선을 하게 돼요. 하여튼 전형적인 모든 그 헐리우드 스토리들이 다 때려 박혀져 있는데 이 닐인가? 닐 블룸캠프. 블룸캠프인가? 이 아저씨가 원래 디스트릭트 9이라는 맞죠. 작품을 내놨잖아요. 네. 그 작품 처음 나왔을 때 와, 나도 재밌게 봤어요. 대박. 여기 지금 우리 그 악당으로 나왔던 샬터 코플리가 주연을 했었던 네네. 영화인데 영화 나왔을 때 정말 재기 발랄하고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감독이 원래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그 디스트릭트 9도 그쪽에 사실 아파르테이트를 그 풍자한 영화죠.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몸소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도 사실은 연장선상에 있는데 네. 다만 규모가 커지고 배우들이 훨씬 화려해지고 네. 제작비가 어마어마해지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발전이 된 건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디스트릭트 9의 어떤 재기발랄함이나 거기에 있었던 그 풍자나 아니면 거기에 있었던 어떤 독특함은 유니크함은 사라지지 않았나. 그냥 단순히 몸집이 커지지 않았나.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금은 실망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 맷 데이먼과 조디 포스터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배우의 조합만으로도 너무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쟤는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도대체 몇 명이야? 200명으로 알고 있어요. 가장 좋아한다 그러면 보통 한 명 아주 많아봐야 세 두 명. 명, 뭐 세 명이면 너무 많다 이런 느낌인데 쟤는 그 배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죠. 그 진짜? 공포영화 싫어하시잖아요. 야 잠깐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 많지만 난 그래도 기주봉과 최주봉은 놓치고 싶지 않아. 기주봉, 최주봉 놓치고 싶지 않아. 지난해에도 자기 제일 좋아하는 배우라 그랬는데. 뭐 전도연을 제일 좋아하고 황정민을 제일 좋아하고 전부 사기야. 막 맨날 제일 좋아한대. 야 진짜. 그거 저런 나는 캐릭터가 쟤를 있네. 보면 그런 게 생각나. 왜 저 헐리우드 그 배우들의 삶을 그린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I'm 빅팬 하면서 이렇게 처음 만나자마자 빅팬 하잖아. 쟤는 다 빅팬이야. 야 네가 무슨 할리우드 스타냐 이 새끼야? 진짜 기주봉, 최주봉 지난주에 놓치고 싶지 않아. 지난주에 누구 제일 좋아한다 그랬는데. 아니 근데 여기서 또 있었어. 포인트가 있다. 어. 여기서 또 포인트는 내가 보기에 이 포인트는 꼭 짚고 가야 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로 꼭 짚어야 되는 사람을 안 짚고 넘어갔어. 누구? 키아누 리브스를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있다. 키아누 리브스랑 산드라 블록은 좋아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네. 야 근데 산드라 블록은 누구니? 샌드라 블럭이라고 해주시죠. 산드라 블록. 산드라는 뭡니까 산드라는? 산도가 갑자기 먹고 싶다. 산도. 크라운 산도. 산드라. 야 누가 진짜 크라운 산도지만 뭐 갖다 줬으면 좋겠다. 한 초나 먹어라 이 새끼. 먹고 싶다. 산도는 딸기죠. 네. 음. 산도는 딸기 크림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배우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이재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이 되게 실망했고 재미없게 봤어요. 길게 설명하세요. 딴 것보다 아까 이게 제가 너무 정서에 집착하는 건 모르겠지만 정서를 쫓지 않는 영화들은 정서에 그래서 집착 안 작가도 했어요. 정서임 작가 얘기했지. 말해 뭐해. 왜 그 기주봉 좋아하는 거랑 똑같지? 근데 정서에 애착을 갖지 않은 영화들은 그 나름의 스타일이나 어떤 뭐 그 형식으로 또 재미를 주면 돼요. 근데 이 영화는 정서를 구애하고 있어 관객들에게. 그러면서 정서가 없어 영화 안에. 그게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정말 좀 그 부분에 되게 실망했어요. 차라리 그쪽으로 가지 말든가. 근데 마지막에 보면 그 음악 깔리는 거 알죠? 음악. 막 이런 음악 나오는 거 일단 우르란 얘기인데 깔리는데 눈물이 안 나. 뭔지 알죠? 그래 정말 쉽게 우는 사람인데 울지 않았다는 건 울지 문제가 않았어. 그리고 그쪽을 계속 감독이 이제 원하는데 내가 그 원함을 들어주지 못하는 거지. 너무 부족해. 이거 영화 보고 우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마지막에 맷 데이먼이 마지막 통화를 하잖아요. 예, 프레이 자기 사랑하는 여자랑. 그때 다 울어야 정상이거든요. 아무도 안 울어. 극장 안 해봤는데 다 웃어. 망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컸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중간중간에 이제 화려한 액션. 예를 들면 지난번 그 나유시미 마술사기단 같은 경우 나유시미 그 마술사기단 같은 경우는 저도 혹평을 하고 별도 2개밖에 안 줬지만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그 속도감. 좀 프레스토로 몰아치는 그 어떤 화려한 편집과 전개 되게 칭찬을 했었는데 여기도 이게 누가 봐도 액션 영화고 광고할 때 마케팅을 액션에 초점을 맞췄는데 액션이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그 맷 데이먼과 크루거
샬토 코플리 네. 둘이 싸우는 부분을 보면 1대1 그 싸우는 격투 장면인데 뭐 그 크리스토퍼 놀란의 그 뭐 다크나 라이즈 보면은 둘이 싸우는 장면 나오는데 별로 특별한 거 안 쓰거든요. 네네. 그냥 싸워 둘이 네. 그냥 어둠 속에서 싸우는데 그 중압감이 확 느껴진단 말이야. 그 제가 실제 배우 키 얘기했었죠. 네, 170 뭐한 오, 4, 5 190 정도 돼 보이는 막 2m 돼 보이잖아. 음. 그 느낌이 특효도 안 쓴 것 같은데 그게 감독의 힘인 거예요. 정말 주먹질하고 뭐 니킥 날리고 30년 전부터 써오던 방법으로 싸우게 하는데도 액션이 멋있단 말이에요. 근데 맷 데이먼하고 샬토 코플리는 뭐 기어를 착용하고 별의별 뭐 막 표창도 던지더라 보니까 닌자야 씨발 무슨 표창 던지고 하는데 거기서 그 얘기 나오잖아. 이걸 차면 닌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얘기 뭐 하도 안 새로 야, 이렇게까지 지랄하는데도 그러니까요. 아이언맨보다도 못하고 뭐 누구 비교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액션도 새롭지 않고 음악 나오는데도 감동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 참 안 좋았어요. 영화. 그 저는 이거를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 SF 영화라기보다는 사실은 풍자극이잖아요. 풍자가 너무 그러니까 풍자극인데 직선적이잖아요. 예. 아니 근데 그게 풍자극이 직선적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보다 이 영화의 문제는 풍자극에 가장 필요한 요소 하나를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디스트릭트 9에는 있었고 여기는 없는 건데 뭐냐면 풍자극은 웃음이 있어야 돼요. 풍자극의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웃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트릭트 9에 보면 그 외계인이 병신 같은 짓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웃음이 재밌죠. 나오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 그러니까 풍자극이란 건 웃음이 결여돼 있으면은 불편하고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SF 영화라기보다는 풍자극인데, 그러니까 그 디스트릭트 아예 발음이 이렇게 힘들어. 하여튼 부지역, 부구역이 그 저 남아공의 현실, 아파르테이트로 대표되는 그 남아공의 현실을 풍자한 영화라면 이거는 사실은 미국의 현실을 그대로 풍자한 영화잖아요. 저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사회. 자본주의 사회라보다는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 있는 문제들의 요소가 아니고 미국의 문제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민자 문제라든지 의료 문제 문제라든지 제일 크죠. 이런 의료 모든 문제들이 다 미국에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보면은 의료 문제나 아니면 뭐 이민자 문제 같은 경우 요새 뭐 다문화 가정이라서 조금씩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미국처럼. 그 이거 보니까 LA 장면은 멕시코에서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자체가 다 하나하나가 그리고 일부러 히스패닉들로 다 설정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현실을 지적한 풍자극인데 웃을 수 있는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시종일관 심각하게 가야 되고 근데 풍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 디스트릭트 9도 그렇지만 예전에 스타쉽 트루퍼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작 소설은 되게 궁극주의적이라고 비판을 받았는데 폴 버벤 감독이 만든 영화는 되게 재밌어요. 풍자적이고 비웃음이 가득한 영화니까 비웃는 관객을 비웃는 감독을 비웃는 막 이런 비웃음이 다층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영화니까 그런 식으로 풍자극은 웃음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영화에는 웃음이 결여돼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럼 굳이 SF 영화로 본다고 해도 SF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제가 풍자극이라고 보는 가장 큰 근거기도 하지만 SF 영화라고 본다면은 SF 영화의 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비주얼을 필요로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오블리비언은 칭찬하면서 토탈 리콜은 약간 깠던 부분 중에 하나가 토탈 리콜의 비주얼은 화려하긴 하지만 리메이크작을 말한 겁니다. 어디서 다 본 듯하고 오블리비언은 최소한 한 번도 보지 못한 비주얼 그 비행기가 땅으로 내려오는 거라든지 거기 사는 모습이라든지 이게 한 번도 보지 못한 비주얼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칭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비주얼들은 전부 어디선가 본 듯한 말하자면 레퍼런스를 찾을 수 있는 비주얼들인 거예요. 그 비주얼 자체들은 다 세련되고 되게 멋있어요. 되게 좋아요. 흠잡을 데는 없습니다. 그럼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뭐 엘리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흠잡을 데 없이 좋기는 하지만 그 비주얼들이 전부 우리가 어디선 본 듯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누구죠? 그 저 맷 데이먼이 처음에 저 보호 감찰관인지 찾아갔을 때 그거는 누가 봐도 토탈 리콜에 나오는 원작 토탈 리콜에 나오는 택시기사. 택시기사가 생각이 나는 거고 그리고 이 뇌에 뭐 뭔가를 꽂아 넣어서 데이터를 뽑아낸다는 개념도 아까 얘기했던 코드 명제의 자니니마딕에 나왔던 그런 개념인 거고 모든 비주얼들이 다 대부분 예를 들면 그 비행기에 비행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러니까 충분히 레퍼런스 이 영화에서 충분히 본 게 아니냐라는 거였고 새로운 비주얼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저는 실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게 엘리시움을 훨씬 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다 보니까 이게 보기보다 훨씬 더 거대한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에 이렇게 가로의 폭이 엘리시움의 가로의 폭이 제가 보기에는 강도 있고 뭐 집도 있고 이런 걸로 볼 때
최소한 몇 킬로 아니면 음. 몇십 킬로 뭐 그런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기에는 뭐 말하자면 한 1km도 안 돼 보이는 몇백 미터밖에 안 돼 보이는 비주얼로 보이는 건 훨씬 더 거대하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걸 거대하게 충분히 거대하게 보여주지 못한 게 되게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뭐 SF적인 부분을 좀 짚어보자면 마지막 장면에는 이제 엘리시움이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엘리시움의 형태로 볼 때는 중력을 원심력으로 발생시키는 형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중력을 발생시키려면은 엘리시움이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갔어야 그렇죠. 원심력이 발생되는 거죠. 훨씬 더 그리고 빨라야죠. 셔틀이 발사돼서 거기 엘리시움으로 도달한 것도 이게 엘리시움이 궤도 위에 지구 궤도 위에 있는 거라기보단 지구하고 달 사이의 중간 지점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 궤도를 한 번쯤 대기권 탈출이 있어야 되는데 대기권 탈출을 한다는 거는 직선으로 날아가서 대기권 탈출이 되는 게 아니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속도를 내 가지고 궤도를 점점 올린 다음에 달로 비행을 하듯이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궤도를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직선 비행으로 막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설플 수 있는 그러니까 SF 영화의 비주얼, SF 영화의 비주얼이라고 그러면 제가 생각엔 쭉 셔틀이 떠나요. 셔틀이 떠난 다음에 처음엔 직선으로 하늘로 쭉 올라가다가 곡선 비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지구 궤도를 벗어나면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비주얼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지 않은 것들이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를 보고선 제가 제일 든 생각은 헐리우드 제작 시스템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시스템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병들어 있는 시스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줄거리 전개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 닐 감독님의 전작에서 보여줬던 걸 거의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택도 그러니까 없어요. 둘 다 풍자극입니다만 둘 다 사실은 똑같아요. 미국을 풍자하고 남아공을 풍자하는 영화인데 전작의 그 재기발랄함과 이걸 못 따라잡았는데 그걸 저는 감독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헐리우드 제작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헐리우드 제작 시스템 하에서 감독의 역할이란 게 얼마나 제한돼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독들이 헐리우드 처음 가보고 이게 처음에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헐리우드 제작 시스템은 굉장히 감독의 그런 운신의 폭이 좁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닐 감독님이 찍으려고 했던 영화는 아마 이런 영화는 아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헐리우드 제작 시스템 하에서 제작자들이나 아니면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간섭하는 것들이 시스템이라는 이름하에 시스템이라는 미명하에 대의하에 감독의 그런 창의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제한해서 말하자면 최악의 형태로 나온 게 이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미국 외의 국가들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독창성을 인정받았는데 헐리우드 진입해서 망한 감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예, 헐리우드 너무 그 시스템 속에서 자기의 유니크함을 발현을 못해가지고 그걸 발현해서 성공시킨 감독은 극히 드물죠. 예.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자판기에서 뽑아낸 그런 느낌이었어요. 딱 시스템화된 자판기가 있고 거기에 돈을 넣고 줄거리를 그쵸, 넣고 그쵸. 감독을 넣고 해서 탁 뽑아낸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레퍼런스가 너무 많다는 게 줄거리도 사실은 레퍼런스로 가득한 영화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뭐 제2의 디스트릭트 9이라고 할 만큼 디스트릭트 9을 따라하고 있고 제2의 뭐라고 붙을 만한 게 많아요. 근데 진짜 좋은 창작물들은 그 창작물을 보면서 다른 게 생각이 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제가 명작으로 꼽는 다크나이트라든지 아니면 이재익 PD님의 1000mm라든지 야, 나 스피드 얘기 안 할 테니까 너도 다크나이트 얘기 10배 금지야. 맞아. 얘도 못하는데 왜 그냥 다크나이트 얘기? 너 앞으로 저 지금 스피드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너 논란 얘기 너 이런 하지 마 너. 스피드를 보면서 제2의 뭐 아니면 매트릭스를 보면서 제2의 뭐 그러니까 어떤 영화 말하자면 레퍼런스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창작물이라는 건 레퍼런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레퍼런스가 생각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레퍼런스가 끊임없이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디스트릭트 9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빅히트 쳤던 미국 드라마 그러니까 리메이크돼서 히트를 못 쳤습니다만 V가 생각날 만한 요소가 V를 뒤집어 엎으면 그렇죠, 맞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디스트릭트 9 이거 발음 너무 힘들어. 별로 V가 생각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나는 것들이 이게 엘리시움의 최대 문제라는 거죠. 그 우리가 올 초에 했던 레미제라블을 보면 그 영화 한두 번 낸 게 아니거든요. 영국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영화를 우리가 보고서는 그전에 했던 영화들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그만큼 영화가 좋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휴잭맨이 했던 그 버전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 영화 자체로서 우리가 영화를 많이 얘기하지. 그런 점 생각해 보면 되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실은 지구적인 스케일의 거의 우주적인 스케일인 영화잖아요. 되게 스케일이 큰 영화잖아요. 근데 그렇게 스케일이 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스케일이 크게 안 느껴져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케일이 큰 영화는 우리가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미 설정이 돼 있을 거라고 짐작하는 그런 외부적인 구조가 다 정교하게 크게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영화는 이런 구조가 구축이 돼 있는 영화구나라고 무의식 중에 알아서 큰 스케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게 전부인 영화라는 거죠. 뒤에 있는 뭐런 영화에 나오지 않은 설정이나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그 엘리시움 안에서의 정치적인 구도도 조금 더 재미있고 복잡하게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씬이 꽤 많이 할애되거든요. 생각보다. 네네. 독립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4씬, 5씬 나오는데 그 의회 장면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조디 포스터가 직접 다이다이로 그 엘리시안은 휴가지 이름이죠. 네. 네. 제가 몇 번 갔었는데 샴푸는 엘라스틴이 좋더라고. 난 찰랑찰랑 좋더라고. 그거. 그 엘리시움을 통치하는 그 대통령하고 다이다이로 붙어서 논쟁을 벌이는 장면도 제가 알기로 2씬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은 더 재밌는 이야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내부 상황도 정치적인 상황도. 근데 거기 보면 너무 나이브해요. 너무 그러니까 도식적이야. 약간의 인간적이고 좀 어리버리한 대통령과 굉장히 매파의 정말 라이스 같은 그런 이 국무장관과의 대립. 이게 너무 이제 중3짜리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뭐냐면 영화에 보이는 것보다도 안 보이는 게 정교하게 구축이 돼 있으면 얘기가 그렇게 되는데 이 영화는 그 안 보이는 것들을 정교하게 구축해 놓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은 뭐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국방부 장관이 제멋대로 해도 자르지도 못하고 국방부 장관이 거의 쿠데타에 가까운 걸 일으켜도 뭐 그냥 끌려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교하게 어떤 식으로 여기서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이런 걸 정교하게 구축을 해놨으면은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텐데 그냥 대강 해놓은 거라는 거죠. 줄거리에 맞춰서 그냥 구축을 해버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씬 낭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맷 데이먼과 그 크루거가 싸우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지겹지 않았어요 싸울 때? 아니 지구에서 싸우는 것도 아니, 한 10분 이상 나오고. 그 싸움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승 PD가 지적했지만 독특한 그림이 나오면은 전혀 지겹지 없어.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너무나 뻔한 그림이고 웬 갑자기 2150년에 뭐 닌자처럼 표창을 쓰고 칼을 쓰고 그 부분도 사실은 납득이 안 가거든. 그런 부분에 대한 납득이 있었다면 칼을 쓸 때 그 느낌이 액션 장면의 느낌이 더 와닿았을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거기서 칼을 쓰지를 않나 이런 부분들이 안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소한 뭐 분자진동검이라든지 이 정도는 됐어야 된다는 거죠. 뭐 아니면 단분자검이나 분자진동검 정도는 돼야 이게 뭔가 설득력이 있을 때 고주파 진동검이라든지 뭐 이런 아니 식으로. 칼은 뭐 옛날 뭐 1800년대 일본도 쓰면서 방패는 뭐 무슨 뭐 레이저 방패 쓰고 이게 말이 되냐고. 방패는 저 기동전사 건담 F91에 나오는 그 판넬 방패라고. 아니 방패는 발생되는 어마어마해. 뭐 말도 안 되는 방패. 그러니까 뻔한 액션씬을 한 반쯤 덜어내고 거기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촘촘히 박아놨으면 훨씬 더 좋은 그리고 영화가 사실은 됐을 테다. 또 액션씬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게 그 강화장갑 그 기계 근육이라고 하는 그게 되게 중요한 장치잖아요. 영화 내내 그렇죠. 달고 내내 다니고 달고 다니죠. 심지어 비주얼 보기 불편할 아니, 정도로 포스터 붙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장치인데 이게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참고적으로 하면 그 장갑기병 보통지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인데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최초로 로봇이 이제 그 전까지는 철인 28호나 마징가 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하자면 거대한 로봇 하나로서의 말하자면 특수한 병기인 거야. 지구를 구원해준 특수한 병기로서의 로봇이 나온다 그러면 그 장갑기병 보통지에 보면은 처음으로 양산 병기로서 강화 근육으로서의 로봇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되게 중요한 장치인 거예요. 한 3m 정도 되는 말하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에일리언에도 보면 나오는 그런 강화 근육적인 장치로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장치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거. 이거를 달게 됨으로써 갖게 되는 장점과 단점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뭔가 장점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단점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거를 달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냥 말하자면은 그 옛날 그 소림사 그 무승들이 그 쇠사슬을 감고 싸우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소품 하나에 소품 하나. 그러니까 체인 감고 아니 근데 보기는 불편하더라. 고딩들이 몸에 막 자전거 어. 체인 감고 싸우는 애들 있잖아. 근데 보기는 거북해. 거북해요. 보기만 거북하게 했지 뭐 요소가 아, 없어. 난 또 너무 화나는 게 맷 데이먼이라는 배우가 정말 잘 안 실패하는 배우거든요. 네. 책 고를 때 네. 정말 이 정도로 타율이 좋지가 않아요. 보통 배우들이. 근데 야, 이 영화에서 제대로 한번 엎어지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태까지 맹렬히 까고 나서 이런 얘기하기는 죄송하지만 그렇게까지 재미없지는 않았어요. 전 재밌게 봤거든요. 전 재밌게 봤는데 뭐냐면 닐 블룸캠프의 맷 데이먼이야. 그러면 이거를 기대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가장 재밌게 보는 방법은 기대 없이 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물론 감기는 기대 없이 가도 실망해요. 그런 영화도 드문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닐 블룸캠프의 맷 데이먼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전 제일 많이 생각났던 그 영화가 맨 오브 스틸이에요. 딱 그 정도 기대하고 갔다가 딱 그 정도 망한 느낌이에요. 저는. 거기도 보면 필요 없는 액션 장면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저는 무식하게 맨 오브 주먹질하고 스틸보다 재밌기는 했어요. 뭐, 저는 전 맨 오브 스틸 너무 도찐개찐이었어요. 재미없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 영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배우들 얘기를 해보죠. 캐스팅 어떠셨어요? 제가 뭐. 제일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와서 저는 캐스팅은 정말 너무 화려했어요. 김은종 PD는 제일 좋아하는 감독은 누구예요? 얀드봉. 아니라니까. 말해 뭐해 얀드봉. 얀드봉은 아니야. 글쎄요. 얀드봉은 좋아하는 감독이 아니고 키아누 리브스랑 산드라 블록은 좋아하는 산드라. 배우가 아니야. 산도 먹고 싶어지네. 산들바람이. 캐스팅 정말 너무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맷 데이먼이나 조디 포스터나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들의 연기였던 폭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전혀 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맷 데이먼도 마찬가지고 조디 포스터도 마찬가지고 캐릭터 자체가 연기 운신의 폭이 없는 캐릭터니까 연기할 뭐 거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들이 아무리 뭐 뛰어난 배우라고 하더라도 어떤 뭐 움치고 뛰고 뭐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없다 보니까 연기도 뭐 별로였고 저는 솔직히 그래요. 좋아하는 배우였지만. 저는 그 조디 포스터라는 배우 진짜 우리 그 예전에 그 의뢰인 기억나세요? 네. 의뢰인 맞는 제목 우리나라 번역됐을 때 제목 피고인이었나? 아니야. The Accused 피고인. 피고인이죠. 89년도에 89년도에. 아카데미 우주연상 받고 사실 이 조디 포스터가 그 일반 대중들에게 제일 충격을 준 건 소년 시절에 연기했던 그 택시 드라이버죠. 정말 어릴 때 실제로 어린 역이었고 그때도 어린 역이었고 배우도 어렸었고 야 그 영화 봤죠? 택시 드라이버. 근데 정말 쇼킹하거든요 보면. 그럼요. 정말 어떤 쇼킹하잖아요. 그 어린 거리의 여자의 역할을 했는데 너무나 소화를 잘해서 그때도 아마 상 많이 받았을 거예요. 엄청나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몇십 사실 년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그거였죠. 레이건 저격 사건이었죠. 그렇죠. 80 몇 년이었죠 그게? 그게 83년인가 80년대 아주 초반, 초반이요. 극초반. 2년인가 3년인가 모르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그거가 있어요. 그거론이 있는데 그거론. 그러니까 그 힌클리였나요? 존 힌클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힌클리가 이제 레이건을 저격하고 나서 왜 저격을 했냐 그랬더니 조디 포스터에게 자기를 알리고 싶어서 그런 택시 드라이버를 보고 조디 포스터한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레이건이 처음에는 리건이라고 불립니다. 리건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레이건으로 바뀌어요. 그게 이제 재무장관이 사실은 그거론에 따르면 재무장관이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고 이쪽이 이제 말하자면 뭐 바지 사장. 레이건은 이제 말하자면 바지 사장. 거기 보면 동영상 유명한 동영상인데 레이건이 뭐라고 말하려다가 옆에서 리건이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은 바지 사장에 불과하고 걔가 이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레이건이 초반의 정책이랑 후반의 정책이 굉장히 바뀌어요. 그 저격 사건 이후에. 그래갖고 말하자면 그게 경고의 의미로 쏜 거지. 힌클리가 뭐 조디 포스터 뭐 이런 건 다 사실 뻥이라는 그거론이 있습니다. 그거론. 나도 그 보면 그때부터 그게 벌써 언제야 지금부터 거의 지금 30년 전인가요 지금부터 그렇죠? 그죠. 그때부터 근한 20년을 조디 포스터는 30년이라면 또 20년으로 바뀌어. 아니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때부터 시작해 20년 동안 30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때 사건의 30년 전이지만 그때 사건 이후로 택시 드라이버 이후로 20년 가까이를 조디 포스터는 정말 한 톨의 그 긴장감도 잃지 않고 꽉 찬 느낌만 줬어요 우리한테. 영화 나오기만 하면 조디 포스터는 존재 자체가 긴장이야. 텐션이 꽉 들어가잖아. 뭐 믿고 보는 뭐 배우, 믿고 쓰는 배우 뭐 이런 말 가장 있잖아요. 좋아하는 배우. 가장 믿을 좋아하는 만한 배우.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 정도 복숭아 같은 그렇게 배우? 해먹고 최근 한 10년 정도 이제 조디 포스터가 좀 뜸했었죠. 그러다가 참 반갑게 얼굴을 들이밀었는데 그것 치고는 참 배역이 좀 야, 실망스럽네요. 그러고 보면 여기 주연 배우 학력 쩌네. 하버드하고 예일이야. 그럼 하버드하고 예일이에요 지금. 쩐다 쩔어. 남녀가 그런 느낌이 들었고 맷 데이먼도 이게 맷 데이먼의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남자 배우들 여자 배우들은 이제 멜로 영화, 남자 배우들은 액션 영화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그들이 이제 가장 인상적인 연기를 남길 수 있는 그 필드가 있잖아요. 네. 맷 데이먼에게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본 시리즈가 있어요. 야 이거 3편 넘어가 가려면 진짜 어려워. 탐 크루즈 정도 빼고는 감히 요즘 시대에 본을 능가할 만한 이게 액션이 있을까 시리즈로 봤을 때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본 시리즈보단 별로잖아. 이거보다 더 찍기 힘들거든. 근데 진짜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맷 데이먼의 그래서 강점이라고 그러면 계획하는 이렇게 큰 영화도 잘하지만 작은 영화도 영화도 좋죠. 잘하고 너무 좋죠. 예를 들면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이런 영화 너무 그런 영화 좋거든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런 작은 영화도 잘하는 배우라 사실은 걱정은 안 돼. 이번에 감독 데뷔하신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액션 영화를 찍을 경우에 그런 간섭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잖아요. 음. 야 10년 전에 찍은 본 아이덴티티보다 못해. 어려워요. 본 아이덴티티보다 잘 찍기가 그만한 어렵다니까. 영화는 별로 없어요. 너무 어려워 그거보다 잘 찍기가. 본 얼티메이텀의 그 런던역 장면을 그런 넘는 거들을- 그 장면은 어려워. 근데 사람은 장르가 액션이기 때문에 음.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차라리 아까 이승훈 PD가 지적한 대로 장르 자체를 드라마로 가거나 음. 휴먼으로 가거나 인디로 가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죠. 그만한 배우니까. 그 J.J. 에이브람스가 본 얼티메이텀을 보고 나서 했던 얘기가 앞으로 액션의 교범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뻥으로 밝혀졌어요. 그 뒤로 본 얼티메이텀 같은 그런 그 런던역 장면 같은 영화 안 나거든요. 왜냐면 교본이 너무 교범이 좋아. 되려면 따라할 수가 있었는데 이건 너무 어려. 따라할 수가 없어. 교과서인데 그래서 너무 어려워. 실력 정석이야. 이해를 못해. 거의 뭐 실력 이거 실력 야 정석이야. 오랜만에 들어보네. 야 정말 이거는 기본 정석이 아니라 실력 정석 실력 정석이야.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처음에 교과서인데. 상대성 이론이랑 비슷한 거죠. 앞으로 물리학은 상대성 이론이 새로 씁니다 했는데 아무도 그걸 이해를 못해서 새로 쓸 수가 없어. 근데 학교마다 그런 선생 있지 않아요? 어. 이 정석책을 애들이 뭐 엄청 자주 잃어버리잖아요. 왜냐면 다 하나씩 갖고 음. 있으니까. 꼭 그런 선생 있잖아요. 뭐 누가 이거 흘렸어? 용대요. 용대 어디서 용대? 용대야. 책 갖고 가 임마. 왜냐면 거기 보면 거기 저자가 자기 친필 사인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사람 꼭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도. 송성대 아니야 송성대. 성대인가 용대인가. 아니야 뭐. 성대야 홍성대. 홍성대? 홍성대라는 홍성대? 분인데 이분이 무슨 학교를 학교도 차리시고. 세웠어. 전주 그 쪽에다가 앞에 보면 이렇게 친필 사인을 있고 상산고등학교인가 학교도 아마 세우고 어마어마해. 소영석 PD인가가 그 학교를 나왔을 거야. 누구였더라?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 아들이라고 또 그 학교 친한 척 입학을 그러니까 그 학교 상산고등학교 입학을 하잖아. 하나씩 줘. 정석을 한 번씩 줍니다. 괜찮네. 그 사람들은 그 정석을 살 필요가 없어요. 홍성대 그다음에 송성문. 아 그래 송성문이구나. 그래 성문 종합영어 송성문. 슈어가 이름들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맷 데이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엄청난 시나리오 작가잖아요. 데뷔작이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은 그래 구디런트. 엄청난 시나리오 작가인데 그 이후 정말 잘 시나리오를 썼어요. 안 쓰시는 게 참 특이한 부분 같아요. 바빠서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데뷔작 자체가 보스턴이 배경이거든요. 본인이 또 보스턴에서 태어나고 늘 자라왔어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원 경험을 하나 가지고서 기가 막힌 작품을 하나는 만들 수 있거든. 왜 누구나 다 소설가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근데 이제 글쎄 너 어쨌든 스피드 같은 거 하나 좀 써봐. 네 경험을 바탕으로 야 캐치미 이프 유캔을 넘어설 수 있어. 내가 보기엔 네 사기 경험을. 어쨌든 전 제목은 세시봉으로. 어쨌든 앞으로 저 1년 동안 전 드봉 비누는 드봉만 쓰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참 그 부러운 남자로서 굉장히 부러운 캐릭터잖아요. 응. 실제 배우 자체가 응. 스캔들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거의 없지 않나요, 스캔들? 딸 넷이 있는데 뭐 이렇게 그냥 이쁘게 사랑하는. 그리고 친구가 또 베네플릭. 야, 그게 어이씨, 배우 되고 친구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둘이 하나는 베네플렉이고 하나는 맷 데이먼이야. 야, 둘이 나이트 가면 쩔겠다. 끝나지. 너랑 김용건이랑 가는 거랑 너무 달라. 이승훈과 김용건이랑 가는 거랑 그림이 굉장히 다릅니다. 부럽다. 그러니까요. 너랑 이봉원이랑 가는 거랑도 전혀 다르야. 얼마 전에 이봉환 만났어요. 그래 봉원 형 잘 계세요? 잘 계십니다. 만나요. 운동 많이 해가지고 자꾸 술 먹으면 배를 걷어 올려서 부담스럽습니다. 저 개그맨도 이 봉원은 좋아요. 아니 한 달도 안 됐구나. 저 홍대 무슨 횟집에서 밤에 술을 먹었는데 술 취하니까 야 제가 형 배 좀 몰라 이렇게 배를 또 싹 보이더라. 사실 그 이 영화에서 조디 포스터는 미스캐스팅인 것 같아요. 뭐냐면 조디 포스터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강경파라는 이미지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마스크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되도 않게 강경파를 하니까 그러니까 강경한 이미지는 있지만 그쪽에 설 것 같지 않아 이미지가. 그러니까 선량하잖아 이미지가. 콘돌리자 라이스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 여배우를 골랐어야 되는데 누가 있을까요? 시곤이 입어? 시건이 후보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여전사 출신. 근데 이제 감독이 원했던 건 그건 것 같아요. 오히려 정반대 캐릭터를 갖고 있는 배우를 써서 기가 막히게 해내면 또 거기서도 쾌감이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근데 감독이 원했을 것 같지 않아요. 이 영화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 스튜디오의 간섭이 너무 느껴지는 영화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해요. 저도 그거. 닐 감독이 아직 그 파워가 그렇게 세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 디스트릭트 9이 J.J. 에이브람스가 제작을 했나? 뭐 하여튼 그쪽이 많이 아니요. 피터 잭슨이 제작을 했어요. 피터 잭슨이. 피터 잭슨이 계속 관여를 해왔죠. 그런 분들이 카바를 좀 쳐주셨어야 되는데 카바를 안 쳐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너무 그냥 돌림방 당했어요 지금. 너무 노출당해서 감독의 재량권이 너무 제한을 받는 이런 거야. 저 지방에서 좀 논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 간만에 수원역에 올라온 거예요.
새벽 1시에 수원 얘기 수원역 얘기 좀 하지 마. 거기 지금 제보 왔어. 그러니까 새벽 1시에 금요일 새벽 1시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딱 2번 가봤거든요. 깜짝 놀랐어. 야, 뭐라 구경만 하다, 구경만 하다 이분 집에 뭐라 그러지 메일로? 뭐라고? 거기서 놀 때는 퍽지기 조심하고. 뻑지. 어. 농담 아니고 진짜 하도 그랬던 소문을 들어가지고 놀러 갔었어요 한번. 갔는데 정말 나도 좀 놀았잖아요. 정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명함도 못 내밀어. 정말 너무 막 정말 몸 내놓고 놀아요 거기는 남자고 여자고. 그래서 여기는 안 되겠다. 거기는 다 이봉원이야? 거기는 좀 심해요. 그래서 느낌이 그 좀 논다는 얘기 듣고 수원역 왔는데 보통 친구들이 같이 지켜주잖아. 술 먹고 이러면. 근데 다 친구들이 간 거야. 그래서 존나 돌림빵 당한 거야. 우리 잭슨이도 가고 잭슨이도 다 가고, 갔어 다 그냥. 갔어. 에브람스도 가고 하니까 그 제작자들 또 스튜디오 거대 스튜디오한테 지금 거의 뭐 십창이 난 거죠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한 일감독. 그러니까 그래서 조디 포스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스튜디오에서 지정해준 배우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타깝네. 이런 거 소화를 오히려 잘하면은 더 느낌 있게 확 살 수 있는데 전혀 이미지 안 맞는 캐릭터의 배우가. 하여튼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닐 감독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전작 보셨을 때 어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 다음 작품 좀 기대된다. 딱 그 생각했었어요. 음. 그런 느낌 확 들지 않아요? 그럼 전작 보면? 너무 기대되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저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장르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뭐 우리나라 그 영화 제작비를 보면 저예산은 아니겠지만 네네. 어쨌든 저예산이죠. 네네. SF를 가지고 네. 그것도 배경이 막 외계인 막 구역이잖아요. 거대한. 그 돈으로 그거를 재치로 풀어냈거든요. 정말 그 음. 머리로 그걸 돈을 막 10분의 1로 끌어내린 거죠. 네. 야, 다음에 이 감독 참 볼만하겠다 싶었는데 꽤 오래 기다렸잖아요. 몇 년작이죠, 디스트릭트 9이? 한 2009년인가 그럴 네, 거예요. 한 4, 5년 됐을 거예요. 4, 5년 작품 준비해서 나온 사실은 건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잊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시움이라는 영화를 찍었다고 보고 그거의 업그레이드 이 대중적인 작품을 만들었구나 했는데 그래서 더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 좋았던 점이 이 감독이 몸을 이렇게 활용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그러니까 거기도 왜 이제 디스트리트 9에서도 자기 찰떡 손이 커플링. 이제 외계인 손으로 변한다든지 이렇게 인간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천착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엘리시움에서도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맷 데이먼이 이제 네. 기계 옷을 착용하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네. 전혀 큰 의미를 갖지 않고 그냥 소품으로만 사용됐다는 그러니까 점. 일단 너무 건장해 보여 맷 데이먼이. 맷 데이먼이 어. 좀 더 살을 좀 빼고 몸을 좀 더 왜소하게, 그러니까 최소한 본 아이덴티티 찍은 시절의 몸 정도는 이렇게 딱 날렵하게. 아니 몸은 만들었어요. 너무 좋아. 몸은 너무 좋은데 날렵하게. 날렵한 너무 느낌이 건장한 네. 하루에 뭐 4시간씩 그거- 트레이너 붙여가지고 굳이 이걸 안 해도 될 것 같아. 운동해. 내 했다고 생각에는 그러더라고. 진짜 이거 안 붙여도 다 이길 것 같아요. 이거 안 붙여도 이기지 그 정도 몸이면 진짜 근육이 진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자기만의 독특한 시선이 있었는데 전혀 여기서 녹아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맷 데이먼 몸에 붙이고 이런 아이디어들은 분명히 저는 네. 감독의 독창적인 생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한 소품으로 그냥 전락을 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돼버렸죠. 그 디스트릭트 9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보여준 거예요. 여태까지 SF 영화를 통틀어서 그런 영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보여주다가 우리는 그러니까 닐 감독님의 영화라고 그러면 닐 감독님 닐 동생 79년생이더라고요. 닐 동생의 영화를 볼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무언가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들어간 거죠, 엘리시움도. 근데 전부 다 본 거야. 안 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영화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영화 그 보는 내내 괴리감이- 초반에 얘기했지만 계속 하나씩 떠올라요. 레퍼런스가 하나씩. 영화를 10개 보고 나온 기분이야. 인타임 떠오르다가 영화 뭐 예고편 한 10개 오블비언 보고 떠오르다가 나온 막 그 아까 말한 조니 니모닉 떠오르다가 막 그 닐 감독님 얘기를 하자면 닐스 여행이라고 알아요? 닐스 여행 거위 거의 타고 쬐끄매져서 가는 거위 거. 타고 가는 거. 너무 잘 알지. 그거보다 재미없었어요. 닐스 여행 아는구나. 그럼 난 닐스 보어도 좋아해. 난 닐스 여행 보고 참 어릴 때 많이 꿈을 키웠었어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딱 원히트 안 원더. 봤구나. 닐스 여행 안 봤구나. 아니 안 봤어요. 찍었어요, 원히트 원더의 가수들이 몇 명 있어요.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김만준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만든 노래 중에 모모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뭐 있지? 거기 보면 가사 중에 날아가는 모모. 닐스의 날아가는 닐스의 이분이 그 닐스의 몸을 보시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으셔가지고 김만준님이 만든 모모라는 노래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닐스가 유럽 쪽 동화죠. 네, 그렇게. 약간 그쪽 유럽 느낌이에요. 쪽이니까. 코펜하겐쯤에서 만들었을 것 같은 만들었을 그런 것 느낌이 같아. 있어요. 코펜하겐. 아니면 스톡홀름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어쨌든 김만준님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 올해 개봉한 영화들이 유독 저 디스토피아를 그린 영화들이 많잖아요. 오블리비언도 그렇고 설국열차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SF 영화들이 디스토피아를 그리지만 올해는 유독 디스토피아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작년에도 사실은 거의 그렇지만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불황.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불황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얘기한 영화들이 다 미국 영화들이잖아요. 뭐 이승훈 PD가 더 이제 경제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더 잘 알겠지만 지금 몇 년째 미국이 불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또 쭉 가고 이런 식의 어떤 뭐랄까 희망을 꺾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미국 기본적으로. 최근에 지금 벗어나고 있다고. 최근에 벗어나고 있죠. 그 셰일가스라는 걸로 인해서 벗어나는 걸로. 이 영화들이 제작됐던 그 몇 년 동안은 미국이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스토피아. 그러고 보면 그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에는 제 주식 팟캐스트 공든 주식이 무너지리아가 업데이트 됐을 것 같은데 그거 언제 한 번씩 업데이트해요? 오늘 업데이트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마다 업데이트를 할 매주 거고요. 한 번씩? 매주 처음에 이제 지금 스톡된 게 있으니까 매주 하나씩 업데이트를 하다가 그 스톡된 거 오링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격주로. 형이 충고하는데 2주 하나씩 해. 금방 오링 난다 그거. 네 발등 네가 쫓지 말고. 아니 그러면 나중에는 업데이트 안 하면 되지. 야 배짱 좋아. 뭐 어때?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망하면 그만인데. 어차피 재미없어서 금방 망해. 이게 재미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주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들을 수 있어야 좋은 컨텐츠잖아. 그 좋은 컨텐츠라는 거는 이거에 관심 없는 사람도 들을 수 있어야 돼. 좋은 만화라는 건 만화에 관심 없는 사람도 보고 재밌어야 되고 좋은 영화라는 건 영화에 관심 없는 사람도 보고 이거는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재미가 없어. 근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망했어. 어쨌든 이 시네타운 19이 외형적으로든 내실적으로든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면 뻔뻔하다. 정말 물어보면 나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어. 운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거지. 뻔뻔해. 아니 근데 저는 복수가 내가 다 먹을 거야. 복수가 세 개 다 내 거야. 스밀도. 이 영화에서도 약간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왜 아까 그 우리 안타고니스트가 네. 뭐 닌자 뭐 그거. 이런 거 하고 있고 거기 엘리시움에서도 벚꽃 막 피어 있는 거 보셨어요? 네. 군데. 일본의 그 냄새가 물씬 나죠. 물씬 나죠. 물씬 나요. 일본의 거죠. 일본도도 그렇고 닌자 얘기도 그렇고 다 일본 뭔가를 풍자하기 위한 거였죠. 예, 근데 자니 니모닉이나 아니면 그 전에 블레이드 러너 뭐 네네. 디스토피아에 관한 영화들을 보면은 일본이죠. 다. 항상 배경이 도쿄였어요. 항상 일본 간판이 있고요. 그 뭐 토탈 리콜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디스토피아 영화가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이 그때 강성했기 때문에 견제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일본 배경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이 다 먹을 것이다라는 네. 두려움이 있었죠. 두려움이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암시를 하는 배경들이 늘 그래 왔어요. 네. 그러다가 최근 5년 사이에 그 배경들이 상해로 다 바뀌었던 거 아세요? 한국으로도 심지어 서울도. 서울도 좀 몇 번 나오는데 대부분 중국에 대한 공포심으로 다 갔어요. 네. 대부분의 배경들이 상해나 아니면은 뭐 그런 홍콩이나 뭐 이런 중국 쪽에 네. 디스토피아가 그런 식으로 그려졌거든요. 네. 근데 다시 이거 회귀한 건 또 뭔가 약간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회개한 게 아니라 우리 닐 감독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아니 왜 여기에 이게 나오지? 중국으로 왔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닐 감독은 그것도 사실은 풍자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레퍼런스가 다 있잖아요. 일본조차도 사실은 풍자인 거예요. SF 영화 이렇게 만들어지잖아라고 풍자를 한 걸 수도 있는데 그 의도가 전혀 안 살았다고 전혀 안 저는 살았죠. 봅니다. 뭐 그런 뭐 의도라면은 뭐 이해는 하겠는데 어쨌든 결과물은 전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왜 갑자기 여기다가 지금 김원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문제가 웃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관련돼서도 그렇고 예를 들면 닌자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거를 웃음의 요소를 집어넣었으면은 아마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너무 웃음기를 쫙 뺀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은 지금 이미 지났잖아. 일본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게 사라졌잖아. 중국으로 다 갔잖아 이미 대세가. 근데 갑자기 그걸 끼워 넣으려면 웃기기라도 했어야지. 좀 더 습자지 같이 축축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건조했어요. 그러니까 건자지야. 웃음기를 너무 뺐어. 너무 건자지야. 그 일본 얘기를 하면 재밌는 것은 꼭 SF 비단 SF 영화뿐만이 아니라 액션 영화를 찾아보면 그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다이하드 1을 보면 일본이에요, 이 회사가. 일본 기업이고 일본 회장 밑에서 그 양키들이 존나 일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래서 연설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가장 적합하게 보여지는 거죠. 거기 이제 금융사인데 사실은 이 영화 찍은 영화사가 그 콜롬비아 트라이스타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일본에서 말하자면 미국의 재산을 미친 듯이 사들일 때 미친 듯이 사들일 하와이 땅 반 사들이고 막 LA에 지금도 많이 가 있어. 일본 부동산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일본이랑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자산이 어마어마하죠. 네. 정말 그러니까 일본은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뭐 20년 불황, 30년 불황 이래도 아직 재산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 문제. 그리고 부동산 부자. 일본의 국채는 다 외국에 판 게 아니고 일본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짜인 국가죠, 말하자면 아직까지. 충격을 받아도 말하자면 버틸 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채는 외국에다 팔지만 일본 국채는 일본 국민들의 자국 소화율이 70%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본, 중국 이런 뭐 그 대세설, 미국에 대한 대세를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 쪽이 더 훨씬 더 일본이 전성기였을 때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게
그 2차 대전의 경험을 보면 이 물자전이거든요, 사실. 그럼. 장기적으로 물자전이에요. 쪽수에는 못 당해. 쪽수에는 못 당해요. 그 그거 정말 사이즈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연합군의 뭐 어떤 그 대의 명분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어떤 선진화된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쪽수. 미국의 그 엄청난 물자 생산 능력 때문에 이차 그럼. 승기를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은 참전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고전하다가 미국이 진주만 폭격 이후에 참전을 결정하면서 그냥 대대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때 당시 기록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미국 놈들은 항공모함 철판을 잘라가지고 만들잖아요. 철판을 미터 단위가 아니라 야드 단위로 자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철이 워낙 이 생산 능력이 풍부하니까 철판 자를 때 재일 때 기준을 야드로 20야드로 잘라 막 이런 거에 그때 맞춰서 당시에 US 스틸이라든지 이런 회사는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들. 녹아난 거죠. 어쨌든 그런 앞으로 거 대세로 중국이 떠오르는 무섭죠. 중국의 정통한 저로서는 행복합니다. 아 행복하다. 야 중국 전문가가 된 저로서는 중국어에 능통하고 중국 전문가인 저로서는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어 내가. 정말. 이 영화가 사실은 빈부격차와 의료 시스템을 다룬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빈부격차, 그러니까 사실은 빈부격차가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 이거는 이제 지적만 했을 뿐인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번에 그 세제 개편안이 최근 가장 현안 이슈 중에서는 한 달 좀 안 됐네요. 그 20일 전인가요? 네네. 세제 개편안이 네. 결국은 이제 멈춰 스탑된 상태잖아요. 지금 네네. 처음에 그 이 구역을 가지고 중산층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그 중산층의 정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분하기도 한데 정의가 중산층을 이제 타겟으로 한 세제 개편안이 있었는데 그 원안에 근접하게 가야 되는 게 결국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거기 딱 저도 그렇고 다 네. 포함될 거야 아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세금을 싶어요. 많이 내야죠. 많이 내야죠. 그러니까 그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면은 세제의 방향이 그 소득세보다는 재산세를 많이 거두고 간접세보다는 직접세를 많이 거두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 이번 세제 개편안을 지지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재산세라든지 아니면 직접세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그 노력보다는 손쉬운 방법 아니란 방법을 택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공제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돌아가는 길이죠. 게다가 사실은. 소득세잖아요. 뭐냐면 재산세가 훨씬 더 말하자면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많이 거두는 게 맞거든요. 근데 부자들의 재산을 건드리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조세 저항이 커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득세를 건드리는 거죠. 재산세를 건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 위정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기도 한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그 지금 통치자에 대해서 제가 그 호불호를 떠나서 호잖아. 뭘 호불호를 떠나. 호죠. 어. 호인데 그분들 입장에서 비판하려고 하는 거니까. 호긴 하지만 조금 약간 얄미운 부분이 있는 건 아직까지도 호를 안 뭐냐면 되는 건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호의가 게 계속되니까 둘린 줄 알아. 그래. 전 둘려요. 지금 말하자면 이제 그 전두환이 노태우의 그 재산을 이제 환수하고 있잖아요. 그전 정권들이 하지 그것도 않았던 사실 것을 하고 있는데 미스디렉션이죠. 그러니까요. 그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이게 논리가 사실은 효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와 대단하다. 되게 정의로운 일을 하는 거 같지만 굉장히 사실 정의로운 별거 일을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난 돈이 이쪽으로 환수됐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몇 천억이라는 돈 굉장히 크거든요. 하지만 그걸로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 세금을 야, 성대모사는 하지 마. 돈에 쓰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면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영리한 거고 그 말하자면 파퓰리즘 좋게 얘기하면 같은 거고. 영리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야비한 거고. 저는 그 두 분이 어차피 세제 얘기했으니까 전 부동산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지금 부동산 전세난 월세난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투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전세라는 제도는 부동산이 늘 우상향 곡선을 가파르게 그 그린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전제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제도예요. 근데 지금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전세값 없어가지고 결혼을 못한다는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살고 있는 30대 이런 가장들도 전세난 때문에 괴롭다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전세난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미봉책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뭐냐? 부동산 경기를 다시 띄워서 부양시키는 다시 우상향 곡선을 만들면 집주인들이 싼 값에 전세를 내놓으니까 네. 전세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건 전형적인 미봉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세 제도는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 저도 당장에 내가 전세를 얼마 사는 거하고 월세를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낸다고 하면은 저항감이 다르죠. 이게 저항감이 너무나 다르단 말이에요. 전세는 돈은 돌려받는단 말이야. 네네. 그러니까 저항감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월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내가 월세 내기 싫다고 또는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부동산을 다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10년 전, 10년 전, 5년 전,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진짜 언발에 오줌 넣는다는 말 있죠. 왜? 잠깐 내가 영하 10도인데 따뜻한 오줌 잠깐 맞아가지고 따뜻해지는 거밖에 안 돼. 더 동상 걸릴 수밖에 없는 건데 전세 제도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전세 제도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것 자체가 그 좋은 표현 있잖아요. 포퓰리즘이에요. 정확히 포퓰리즘입니다. 말하자면 전세 제도가 없어지고 월세 제도로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사이에 저항감이 크니까 인기에 영합하는 거예요. 내 대에 폭발 안 돌려막기예요. 나한테만 폭탄이 안 터지면 되는 거야. 뭐냐면은 월세 제도는 나만 해도 지금 되게 부담감이 느껴지거든.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전세를 사는 거하고 한 달에 막 150만 원씩 월세를 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 근데 네. 그 저항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아무리 그렇게 한다 그래도 결국은 김윤정 PD 말한 대로 대세는 월세로 갈 수밖에 전세는 없어요. 아니 없어질 없을 수밖에 수밖에 없어요. 없어. 소멸할 수밖에 없죠. 전세 제도는 집값의 상승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의 상승이 담보되지 않으면 없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당장 전세값이 오른다고 괴롭다고 말도 안 되는 부동산 부양책을 지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미국에 가면 이제 대도시 근처에 캠프촌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미국 네. 그 캠프촌 직접 가보지 않아서 기사로밖에 안 네네. 접해봤는데 보면 그 기사를 읽어보면 대부분 다 중산층에서 쫓겨난 이유가 그거예요. 직장이 끊기면 가장 먼저 렌트가 없어, 렌트비가 없어서 모기지를 못 내니까. 모기지를 못 그러니까 내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그 캠프촌이 많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돈을 빌려놓고 못 갚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집을 원래 안 샀던 사람들이 월세를 못 내니까 텐트촌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금방이더라고. 후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많대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서울하고 비슷한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 도시들 보면 지금 뭐 동서양을 떠나서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 보면 이 월세가 엄청나요. 네네. 근데 이걸 과연 우리들이 지금 쉽게 여기서 얘기를 하지만 이 월세로 전환이 됐을 때 이게 과연 이 저항감이나 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 월세 제도로 바뀌는 이 과정이 정말 눈에 보이듯 아니 그 왜냐면 고통과 나 이게 같아도 지금 내 피 그러니까, 같은 돈이 막 예를 들어서 월세로 뭐 100만 원 나간다 그러면은 이 미쳐버리거든. 홍콩이나 런던 아파트 한 달 월세 한번 알아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책의 방향이 이제 복지 국가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럼 복지를 확충하면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충격을 줄일 수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예전에 어린이집에 30만 원 내던 걸 안 내게 됐잖아요. 20만 원씩 내던 걸. 그러면 30만 원만큼 월세의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쪽에서 그 지출이 있었던 거를 카바를 해주면 복지국가를 통해서 카바를 해주면은 이 월세로 넘어가는 충격을 분명히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22조를 저 강바닥에 때려박고 이지랄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건데 만약에 그거를 애들 학비나 아니면 생활비로 쓸만한 무언가에 확충을 했다고 보육이나 치면 뭐 네. 이런 그런 걸 확충을 했다 치면 그만큼 월세에 대한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배를 불리겠다고 강바닥에 22조 원을 때려 박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환경도 파괴하고 4대강 사업은 정말 그걸 건설해서 돈 번 새끼들 빼놓고는 아무도 이득 본 사람이 없어요. 가보지도 못해서 4대강 근처에. 가보면 깜짝 놀래요, 진짜. 정말 극소수 몇몇 건설업자. 그러니까 극소수라는 게 무슨 몇만 단위도 안 되고 정말 몇천 몇백 수준으로 줄어드는 그 사람들 이득 보자고 전 국민을 난 몇십 명이라고 봐. 그렇게 안 했으면은 사실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갈 때 훨씬 충격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 어린이집 하나만 해도 보통의 집들이 20만 원씩 30만 원씩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확충할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길게 보면 이 의료도 그렇지만 이 주거 문제도 주거 문제말로 정말 뭐 정치적인 어떤 현안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서울이 아니 대한민국 그리고 특히 서울이 닮아가고 있는 또 지금 현재 비슷한 도시들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볼 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죠. 그 사회가 궁금하신 분들 한번 알아보세요. 뭐 주변 지인들이나 그런 데 사는 사람들 아파트 월세 얼마인지 그 도시에. 문명 사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는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국가를 구축한다는 거 처음에 국가 아주 근원적으로 올라가서 원시 시대부터 생각해 보면 국가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건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장치로서 국가가 만들어졌고 그게 계속 발전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 자체가
안전망, 삶에 있어서 안전망을 외부의 적을 막아주고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국가가 만들어진 거고 그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계속 저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조금 더 빨리 안전망을 우리가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의료 문제만 해도 그러니까 의료 문제를 보통 두 가지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말하자면 미국 의료 아니면 영국 의료밖에 세상에 없어서 첨단 의료를 지향하든지 아니면 보편 의료를 지향하든지라고밖에 얘기를 안 하는데 첨단 의료면서도 보편 의료일 수 있거든요. 뭐라자면 지금 한 달에 무슨 사적인 안보험이니 뭐니 지출하는 가구들마다 지출한 게 10만 원, 20만 원씩 낸다는 거죠. 거기서 10만 원, 20만 원 지출하기보다는 그걸 반뚝 잘라서 의료보험에 만약에 확충을 한다 그러면 그 사보험 필요 없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료보험 5천 원, 만 원 올리는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안보험에 20만 원씩 내는 건 별로 안 아까워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말하자면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해놨기 때문인데 사실은 안보험 이런 거 그런 걸 하지 말고 보편 의료를 확충하면은 지금 하는 서비스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또 그런 그 인슈런스 보험회사들 대부분이 다 거대 기업들이죠. 그럼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거대 기업이에요. 19,900원. 19,900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HMO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데들이 이런 어떤 착취 구조를 갖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은 단돈 정말 우리가 안보험에 10만 원, 20만 원 넣을 거를 그거를 그냥 우리의 공공의료에 넣으면은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최첨단의 의학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뭐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관철시킬 수 있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게 우리나라의 최첨단 최고로 나가는 기업들이 다음 그러니까 신수종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의료사업, 헬스케어. 결국은 바이오와 헬스예요. 맞아요. 헬스케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니 자동차니 이런 것들을 최고의 어떤 그 캐시 카우로 벌써 옛날 얘기죠. 예,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사업 영역에 놓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사업 영역을 퍼블릭화되는 거를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는 식으로 방식이 틀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프레임 짜기에 넘어가는 건데 보편 의료를 선택할 것이냐 첨단 의료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프레임을 짜요. 근데 보편 의료이면서 첨단 의료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그때는 보편 의료도 아니었고 첨단 의료도 아니었고 지금은 보편 의료면서 첨단 의료인 거죠. 그러니까 보편 의료면서 첨단 의료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그거를 끊임없이 주입시킴으로써 아 보편 의료가 되면 첨단 의료가 안 되나 봐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보편 의료면서 첨단 의료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게 안 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감으로써 첨단 의료 방향으로 얘기를 몰고 가는 거죠. 왜냐면 자기들의 사업 영역이거든. 자기들의 그거를 프레임짜기예요. 퍼블릭화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를 보자면은 우리나라는 결국은 첨단 의료를 지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되는 결과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적으로는 보편 의료와 첨단 의료가 굉장히 중용을 이루고 있어서 굉장히 의료 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유시민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뭐 집현전 학사가 만들어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정말 유시민 장관이 대단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우리나라의 그 굉장히 최첨단 의료를 보편 의료로 만드는데 굉장한 많은 기여를 네네, 했어요. 맞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노무현 대통령의 공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쓴 노무현의 공일 수 있죠. 있지만 어쨌든 유시민이라는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면서 자기가 50여 년 이루어왔던 그 수많은 정치적인 어떤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노력은 다른 일에서 훨씬 많이 했을 수 있지만 결과물로 봤을 때는 저는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1년 했는지 2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정말 우리나라 삶의 질을 많이 바꿔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공은 정말 어떤 장관보다도 역대 어떤 모든 장관보다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의료 문제랑 이제 그 빈부격차 문제의 그 근본 원인을 제공한 건 사실은 저는 경제학이라고 생각해요.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원래는 자원의 배분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었거든요. 뭐냐면 사회적으로 한정돼 있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 경제학이었는데 경제학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가진 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말하자면 그 수단이 돼버린 거죠. 통계가 이용되듯이 이렇게 이용하는 수단으로 해서 가진 자들의 그 얘기만을 들려주는 그래서 프레임 짜기 아까 말씀드린 프레임 짜기라든지 이런 거 예를 들면
그 트리클 다운이라고 낙수 효과 얘기가 있습니다만 낙수 효과는 이미 이삭죽기랑 비슷한 걸로 판명이 난 거거든요. 아직도 끊임없이 트리클 다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트리클 다운이 아니고 이삭죽기예요. 뭐냐면 트리클 다운이면 위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밑으로 자원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거는 부자들이 쫙 보리 뭐 밀을 쫙 수확하고 나면 거기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울 수 있다.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논리랑 거의 다를 바 없거든요. 그거를 근데 교묘하게 프레임을 이삭죽기가 아니라 낙수 효과라는 표현으로 함으로써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생각을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이 지금 우리나라 혹은 세계에 걸쳐서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번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자 그러면 너무 심각한 얘기 했으니까 이쯤에서 중요한 잣잣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습니까? 야, 근데 진짜 잣잣은 저는 맷 데이먼하고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병신이 됐기 때문에 피폭을 너무 많이 당해서 아니 그래서 오히려 더 생존 본능으로 두 개쯤 더 도달한다든지 뭐 이런 거 안 돼? 그거 있잖아. 뒤에 하나 나와. 머리 두 개 있고 막 이런 거. 오! 나 인할래. 나 들어갈래. 나 저기다 들어갈래. 아 그게 아니라 나고 싶다. 그 야. 하나쯤 더 있었으면 잠깐만, 됐어요. 안 그래도. 잠깐만 이승훈의 이론대로라면은 좌삼삼 우삼삼이 아니라 가능하지 양쪽에서. 저기서 쌍삼삼 쌍삼삼. 최근에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 하나 좀 더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데요? 하여튼 자, 뭐 있었습니까? 전 피츠너랑 저 조디 포스터. 이건 잤죠. 이렇게 쉽게 제안을 들어줄 수 없어요. 그것도 쿠데타인데 그 어. 중간에 이런 얘기 나와요. 윌리엄 피츠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떡이라 봐 쿠 들었어. 나 그때 우리 라디오 총괄을 맡고 계신 우리 어떤 특정 인물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는데 쿠. 자꾸 물어봅니다. 그런데 포스터가 길게 설명 안 해요. 음. 끄덕끄덕 하니까 오케이. 그런데 인. 이건 오케이. 자지 않고서는 또 있습니까? 확실해 하나 있어. 야 크루거하고 조디 포스터. 크루거 조디 포스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난 인. 근데 나는 지금 말고 약 예전에. 15년 전에 예전에. 저는 이렇게 봐요. 조디 포스터 39, 크루거 23. 그러니까 조디 포스터가 얘 망가지기 전에 그 떡정이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써주는 그 거야. 관계는 해고대도 조디 포스터가 써주고. 코플리를 먹은 걸로. 그러니까 저는- 해고대도 계속 써주고. 저는 사고 치면 막아주고. 그 인서트는 없었고 SM 관계였다. 여왕님과 말하자면 그 채찍과 양초를 들고 하던 그런 관계였다 이렇게. 나는 유사성애인까지는 했다. 아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했다. 그러니까 채찍과 양초. 모든 게 풀려. 조디 포스터가 유독 표창을 좋아했던 거야. 그래서 얘가 그 아름다운 기억들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계속 그 저 2150년인데 표창 날리고. 야 이승훈 천재다 이거. 이승훈 천재. 왜냐하면 이 새끼 성격이 설명이 안 돼. 이렇게 괴팍할 수가 없어 사람이. 야, 그것 때문에. 나 인할게. 나 근데 갑자기 인할게. 간호사를 만나더니 막 사랑 고백을 해. 너라면 괜찮아. 조디 포스터 약만 올렸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나 인할게. 나 근데 인. 채찍이 아니라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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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매드 티클러라는 그 포르노 영화. 어떤 분이 사연으로 주셨는데 자기도 봤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여자를 묶어놓고 만지지도 않고 계속 콩알탕만 던집니다. 조디 포스터 내는 표창 던진 걸로. 표창 던진 걸로.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묶어놓고 눈 가린 다음에 침대 이렇게 묶어놓고 야. 거기다 표창을 휙휙 던지는 거야. 얘가 상처가 많아. 봤냐 몸? 곳곳에 상처가 많아. 양초와 그 표창과 표창 자국이네. 그거야. 표창 그 SM. 나 이 영화 별점 하나 올릴래. 이런 드라마가 숨어 있었어. 창의적인데. 우리 닐 감독님 죽지 않았어. 야, 이런 장치도. 거기에 웃음이 숨어 있었네. 그거네. 그러네. 이 영화는 표창에 관한 영화네. 자, SM 관계인 걸로. 닌자에게 바치는 영화네. 훌륭하다. 엘리쇼. 야, 닐 감독님이 일본 포르노를 많이 보신 것 같아. 야, 모든 게 맞아 들어가. 심지어 엘리슘에 심어져 있던 벚꽃나무조차 설명이 돼. 많이 보셨네. 닐 감독님 야. 존경하는 인물은 하토리 한조인 걸로. 야, 남아공에서 택배 많이 받아보셨네 이분. 받아보셨네. 이분 댓글 많이 받았는데. 전혀 다른 이름으로. 그러니까 출판사 그래. 이름으로. 그러고 보면 왜 문 열고 그 다리에서 처음에 뛰어나올 때 그게 전형적인 닌자의 뜀박질이잖아. 이렇게 한 바퀴 휙 돌면서 딱. 그래. 많이 봤어. 일바. 닐 감독님은 일바인 걸로. 많이 봤네. 많이 봤어.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또 정리가 되네요. 자, 이쯤에서 이제 얘기를 정리하면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볼보 별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점은 그 조디 포스가 나왔다는 거 좋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기대를 너무 했나요? 여러 가지들이 다 골고루 다 함량 미달이었다. 액션도 함량 미달, 그 다음에 내러티브도 함량 미달, 정서도 함량 미달, 여러 가지가 다 함량 미달이었다. 그리고 촬영도 딱히 돋보이는 게 없었어요. 심지어 CG마저도 여러 가지가 다 함량 미달이었다는 점을 나쁜 점을 하고. 별점은 원래 2개 주려고 그랬는데 아까 그 표창 얘기 혹해서 3개 드리도록 하고 표창 때문에 볼 가겠습니다. 저는 보지 말 드리고요. 웬만하면 저 지난번에 썼던 거 있지. 절 보지. 절대 보지 말. 절대 보지 말 드리고 싶고요. 그 귀하다는 절 보지. 길상사의 그러니까. 다른 영화 보세요. 다른 영화 보시고 별점은 2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글쎄요. 이 영화의 좋았던 점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제가 전주 가서 비빔밥을 먹고 싶었는데 이 영화 보면서 해소됐어요. 온갖 영화들이 다 튀어나와. 다 섞여 있어. 영화 보는 내내 온갖 영화들이 너무 떠올라가지고 레퍼런스가 정말 많은 영화. 특히나 그 엘리시움이라는 상징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라퓨타 있잖아. 천공의 성 라퓨타. 그거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하늘에 떨어져 있는 부자들이 사는 공간이라는 면에서 볼 때 그 라퓨타가 생각나는 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걸리버 여행기의 라퓨타 편이랑 그다음에 천공의 성 라퓨타는 이어서 그 미야자키 하야 애니메이션이죠. 이어서 보시면은 그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했던 바랑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천공의 성 라퓨타의 그 OST가 너무 히사이 시조라고 아시죠? 예, 계속 그 네네. 같이 호흡을 맡아왔던 음악 감독인데 네네. 천공의 성 라퓨타가 유독 정말 OST가 정말 근데 좋아요. 그걸 의외로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라퓨타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천공의 성 라퓨타 한번 안 보신 분들은 음악과 함께 너무 좋죠. 음악이 너무 좋아요. 한번 꼭 보시고 스타 파즈가 나오는 라퓨타 영화를 다 보시고 나서 바로 전람회 2집에 유서라는 곡을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제가 천공의 라퓨타 끄시고 바로 들으셔야 돼요. 한 뭐 1분에 마가 뜨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바로 유서를 꼭 전거 이어서 튼 한번 적도 있어요. 꼭 한번 피들마저 그런 거 있죠. 제가 한동안 그렇게 말하자면 파랑새랑 그 뭐죠? 레토리아를 레토리아. 그래서 매주 2곡씩 붙여서 튼 적이 있어요. 저는 그 티아라의 그 뭐죠 그 노래? 그 데이 바이 데이랑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크리미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람회 유서 너무 좋은 곡입니다. 꼭 한번 1분의 마도 있으면 안 돼요. 바로 들어보세요. 많이 있죠. 한 5개쯤 갖고 있어요 저는 샘플을. 그러네요. 좋네요. 자, 그러면 저는 좋았던 점은 닐 감독님이 영화를 오랜만에 찍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재밌어요.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재미없게 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서 보지 말을 드릴 거고요. 아쉬웠던 점은 절대 보지 말은 아니야. 사실은 보던가 말던가요. 이거 좋아할 만한 분들도 많이 있고 저는 오케이. 재밌게 봤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재미없게 보실 것 같아서 보지 말을 드리는 건데 별점은 3개 드리고요. 아쉬웠던 점은 일단 풍자면 웃음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게 가장 결정적인 패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게 아쉬웠던 점입니다. 자, 다음 주 영화는 그 설경구 씨 나오는 스파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거 있고 잡스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바람이 분다가 있거든요. 그 셋 중에 뭘 할까요? 스파이가 영화는 재미없을 것 아니면 같은데 특집을 할 수도 있죠. 할 얘기는 많을 것 같아. 내 느낌은 그래. 보기 싫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보기 싫은데. 할 얘기는 정말 많을 것 뭐 같은 스파이? 영화. 유 스파이? 예, 그게 리메이크작이에요? 어느 게요? 아니야. 아니에요. 트루라이즈랑 비슷한 거겠는데 리메이크는 똑같은데?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소리가? 네. 그래요? 뭐 미스터 미세스 스미스 뭐 이런 거하고 전혀 그러니까 관계. 트루라이즈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판권 사서 리메이크 그런 거 건 아니에요. 아니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뭐. 하나 찍어봐. 스파이, 잡스, 바람이 분다 특집. 좀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손종이는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 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파이. 스파이예요, 그럼 스파이. 스파이 할 수 없어요. 바람이 분다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미야자키 하야오 걸 다루면 부담감이 되게 많은 게 씨발 나 혼자 또 다 떨어뜨려야 돼. 아니 훈종이도 굉장히 좋아하니까. 아닌데 나도 미야자키 저도 좋아해요. 하야오만큼은 그러니까 뭐 그래? 이승훈 PD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말 건들 정도는 되죠. 예. 네, 워낙 그러면 좋아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스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승전결이 확실해. 자기 이 친구 의식의 참- 흐름을 쫓아가. 그러니까 논리 대신 의식의 흐름을 여기가 율리시인가요? 포스트 알겠습니다. 모더니즘이. 자, 꽤 오랜 시간 녹음한 것 같은데 정선희 작가 왜 자꾸 제 팔을 만지세요? 좋겠다. 정선희 작가 자꾸 제 몸을 만져요. 어떻게 된 저희 거죠? 빨리 이거 끝내고 이노션 오래 기다리셨어요. 인터뷰 빨리 해야 밖에 됩니다. 지금 지치셨어. 그러니까 자, 풍문으로 잠깐! 듣는 방. 선임 작가 인사를. 메일 주소 그거 해야지. 메일 작가 메일 소개. 메일 메일 주소. 작가? 메일 메일 작가는 작가? 뭐야? 메일 소개 오늘은 그 정선임 작가의 목소리. 아니 정선임 작가의 육성으로 육성으로. 육성으로 해주시죠.
메일은 시네타운1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좋다. CIN. CINETOWN@gmail.com으로 야, 많이 많이 이거 일성 보내주세요. 나왔어, 일성. 19가 지금 빠진 거 아니야? CINETOWN 숫자 19 그래. gmail.com. 그걸 빼면 어떻게? 아 자꾸 옆에서 팔을 만지니까 헷갈려서. 좋겠다. 음. 자,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69+1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